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몬트리올 캐네디언스가 클로드 줄리엔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개막 7주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콘티넨탈 하키리그 KHL은 2020-2021 시즌의 정규리그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총 16개 팀이 격돌하는 KHL 가가린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전망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62회 시작합니다. (262회를) 맞은 비하인더넷입니다. 오늘 3월 3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힘찬 PD와 이현섭 기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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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달을 맞이했고 학교도 개학을 했고 뭔가 또 새로운 시작을 느끼게 하는 3월의 첫 녹음을 맞이한 비하인더넷입니다. 지난 2월 28일 일요일이었는데요. 온도스포츠 경기 시청 그리고 직관 인증 이벤트에 대한 당첨자 발표가 드디어 있었습니다. 온도스포츠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공지가 됐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박김찬 PD님이 당첨자분들 직접 찾아가서 상품을 직접 배달하고 계시다고요? 네, 오늘 이틀째 하고 있고요. 배송 2일차. 녹음 전에도 일산 한번 갔다 왔고요. 네. 네. 어제는 이제 차로 한 6시간 운전하면서 다녔는데 오늘은 지하철만 한 6시간 탈 것 같은 일정입니다. 우편으로 보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배송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당첨자분이 한 24분인데 이제 중복되고 뭐 이렇게 빼면 거의 한 20분 가까이 되는데, 예, 이거를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자니 돈도 만만치가 않고요. 네. 예, 뭐 차비도 들 텐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얼굴 좀 뵙고, 보통 시즌이 끝나면은 뭐 NHL도 그렇고 싹 댓글이고 뭐고 이야기거리가 싹 사라지잖아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죠. 네. 항상 매년 매 시즌 끝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뭐 계속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댓글 좀 남겨주시라 했는데 그게 또 사람 관심사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뭔가 건덕지가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관심이 멀어지는 거니까 네. 그걸 조금 더 미련이 남아서 이번 시즌은 특히나 부여잡고자 돌아다니면서 한번 갈 때마다 하키 얘기하면 한두 시간은 훌쩍훌쩍 지나가더라고요. 배송 한번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거리들 또 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들을 듣고 다니느라고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즌 끝났으니까 백수잖아요. 노는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라도 해야죠. 일단 당첨자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 부탁을 좀 드려야겠네요. 앞으로도 이러한 관심과 참여, 시청, 직관을 멈추지 말아달라. 네, 관심을 보여달라.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시고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쑥스러우니까 그리고 이제 귀찮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이제 잘 표출이 안 되는데 잘 표출이 안 되면 제가 가서 끄집어내야죠. 여러분의 관심이 곧 우리나라 아이스하키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 연락처가 도착을 안 했거나 좀 확인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네, 한번 말씀드리면은 청풍명월님 유튜브에 이제 kb.gdi30y님 유튜브에 준비된 갑부님, 더킹님, 박성민님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OKYJ 아이디를 쓰시는 청자분께서도 아직 확인이 안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다 연락이 돼서 일정을 맞춰서 제가 찾아뵙고 이미 전달을 드린 분도 계시고 또 이번 주 내내 계속 전달을 드릴 텐데요. 나머지 분들도 빨리 확인하셔서 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제가 연락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비하인드넷을 듣고 계시다면 연락처 꼭 남겨주시고 상품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하인드넷 262회 이제 오늘 이야기를 풀어야 되는데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유튜브 프랜시스 기원님 2월 25일에 프리 파나린 하셨어요.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냐라는 의혹과 함께 잠시 뉴욕 레인저스에서 이탈하게 된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에 대한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그 소식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셨고
유니스 폴님도 3월 2일에 파나리는 피해자가 폭로한 것도 아니고 제3자인 전 소속팀 감독이 폭로한 것도 웃기네요. 그냥 러시아 정치 생각하면 충분히 저럴 수 있는 게 러시아 현실이네요. 진짜 파나린 홍차 마시지 마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이후에 파나린 선수에 대한 업데이트된 뉴스는 아직 없는 거죠? 정황상으로는 지금 점점 굳어지는 게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흔들기 전략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조금 이따 뭐 공식적으로 나오긴 할 것 같지만 뭐 지금 뭐 KHL에서도 그 당시에 무슨 뭐 그런 식의 이제 뭐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말이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게 또 말도 이상해지고 앞뒤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아무 일도 없었다에 그냥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D.H.K님도 2월 25일에 댓글 주셨는데요. 파나린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이번 방송을 보면서 정확히 알게 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사실이라고 해도 국가적인 압력이라는 의심은 변하지 않네요.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되었고 이미 개인적으로 해결한 사건을 다시 들춰내서 사람 하나를 흠집내려는 느낌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댓글 이어서 더 붙여주셨는데 사실 이번 화를 이 방송을 알고 나서 처음으로 각 잡고 본 것 같습니다. 작년 역병이 창궐하기 전 친척집 방문을 위해 미국에 갔다가 우연히 나소 콜리세움에서 NHL 경기를 봤고 원래부터 아시아리그를 보던 터라 더 빠른 템포의 NHL이 너무 재밌어서 그대로 아일즈 팬이 되고 귀국 후에도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밤새서 사이버 강의까지 제껴가면서 봤네요. 올해는 조금 비틀비틀하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잘만 풀리면 프로분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필리나 피치 같은 다른 강팀들에겐 밀리지만 이상하게 보스턴은 또 잘 잡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사실 NHL 팬이 된 지 얼마 안 된 터라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이걸 보고 나서 알아가는 게 많더라고요. 앞으로 방송 자주 챙겨 듣겠습니다. Let's go 아일스 하셨습니다. 아일랜더스의 팬이시군요. 글쎄 뉴욕 아일랜더스가 2월 25일 경기에도 보스턴 7대2로 잡았는데 아일랜더스가 보스턴에게 특별히 강한 이유가 뭘까요? 이현석 기자님 뭐 특별한 생각 있으세요? 뭐 딱히 그런 부분에서는 올 시즌은 확실히 좀 아일랜더스가 보시면은 잘 상대하는 팀이랑 잘 못 상대하는 팀이 좀 나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들긴 들거든요. 그래도 이제 아일스 이제 기본적인 컬러 자체가 워낙 이제 수비적인 데다가 한번 이제 이 아일스 늪에 빠지면은 이게 헤어나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일스는 이제 뭐 한 명의 진짜 이제 뭐 아주 좋은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다른 팀과 같이 진짜 슈퍼스타가 그냥 아주 아예 공격에서 기대는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전 라인에서 모두 이제 다 고루고루 좀 기여를 하면서 좀 팀적인 부분에서 강한 느낌이 많이 드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슈퍼스타를 물론 이제 바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이제 다른 팀인데 비교해서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제 좀 믿을 만한 구성이나 슈퍼스타들이 지금 이스트 디비전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더스에게 말리는 팀들이 처음에 어쨌든 리드를 잡아놓고도 이후에 이제 아일랜더스가 이제 꾸역꾸역 열심히 바리바리 뛰면서 하나하나 만회를 해나가고 어느덧 역전을 당해버리면은 게임이 꼬여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풀어내지를 못해요. 이제 그런 양상 자체에 어떻게 보면 좀 보스턴이 약한 것인가?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아일스는 보면은 참 재밌는 팀이죠. 이 팀이랑 좀 비슷한 느낌의 팀이라면은 뭐 굳이 찾아보자면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확실히 좀 이제 근면하고 이렇게 좀 수비적인 체제의 이런 팀 같은 경우에도 좀 보는 맛 자체도 있고요. 발라모프 선수가 기대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있고 이제 작년에 이제 또 영입이 됐었죠. 발라모프 선수가. 그리고 소로킨 선수도 이제는 좀 경기력을 찾은 것 같습니다. 2연속 백투백 셧아웃하고 좀 경기력이 올라온 것 같아서 골텐딩도 확실하게 이제 자리가 잡히고 한다면은 또 골텐딩도 올해도 이제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뭐 탄탄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올해는 파워플레이도 25%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페널티 킬링도 평균 이상은 되고 하니까 세이브 성공률도 이제 기본적 골텐딩이 강한 팀 체제까지 겹쳐지면은 이런 팀이 좀 수비적인 컬러의 팀이 확실히 스페셜 팀에서 파워플레이 같은 데서 잘 풀리면은 경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가 탄탄해서 실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금 올해 실점도
전체 31위 중에 5위입니다. 5위. 굉장히 오. 높죠. 49실점. 그렇기 때문에 좀 파워플레이에서 잘 풀리면은 이제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나. 또 좀 그런 부분도 짚어드리고 싶네요. 네. 아일랜더스도 전력이 좋은 팀이고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보스턴도 분명 강팀인 건 사실인데 역시 뭐 상대성이라는 건 또 이렇게 재밌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러면 이제 플레이오프 가면 재밌죠. 그렇죠. 어디를 만나느냐. 네, 근데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세도 약한 상대 전적에서 껄끄러운 팀을 만난다? 이러면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콜로라도도 작년에 그랬었잖아요. 댈러스한테 그러면서 깨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느낌을 보시면은 뭐 아이스가 과연 끝까지 시즌 끝까지 뭐 이 흐름을 이제 보스턴 상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지금까지 3경기에서 3승이네요. 보스턴전이죠. 예, 뭐 아직 뭐 한 5경기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프랜시스 기원님이 2월 25일에 댓글 또 하나 주셨는데 그리고 녹화 다음 날 줄리안 감독은 유유. 예. 그래서 식사 시간에 오일러스 경기가 재미있어서 보고 있자면 베리 면상 비출 때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뭐가 문제라고 태엽의 연봉 8밀리언 받아야 된다는 언플에 정말 혐오스러웠어요. 저 XX 1년 쓰자고 카드리를 퍼줬더니 야마모토와 플루에르비가 올해 폼이 많이 나아진 것도 오일러스의 상승세에 한몫한다고 봅니다 하셨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녹음 끝나고 한국 시각으로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몬트리올의 클로드 줄리엔 감독 경질 뉴스가 떴어요. 커크 뮬러 코치도 함께 경질이 됐는데 이 몬트리올 이야기가 이따가 NHL 코너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줄리엔 감독 경질에 대한 이야기도 좀 거기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베리 아주 좋죠. 베리가 지금 지난 시즌에 토론토에서 뛰었던 그 그렇습니다. 타이슨 베리 말씀하시는 거죠? 기대보다 한참 못했죠. 이제 네. 작년 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있는 브로디가 훨씬 나왔습니다. 베리보다는 이제 공수 양면적인 부분에서 감안했을 때 지금 토론토에 잘 맞다라는 말씀이고 그래도 뭐 베리 어쨌든 지금 뭐 오일러스에서 자기 폼을 찾은 거고 자기 이제 원래 이제 그런 모습을 찾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캐들이 떠난 거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전 토론토 입장에서. 걔가 1라운드 2번 조졌거든요. 똑같이. 근데 사실 1라운드에서 보스턴만 넣으면은 해볼만 하단 말이에요. 충분히 다 다른 팀들도. 근데 네. 지금 그거를 지금 2번 조진 친구다. 그리고 이 친구는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시장이 시한폭탄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친구예요. 물론 이제 좋고 그리고 지금 콜로라도 넘어가서 괜찮다라는 부분은 뭐 맞습니다만은 저는 캐드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제 베리가 떠나서 아무것도 안 남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제 조금 이제 그 뭐랄까 잃은 게 더 큰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뭐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뭐 이 정도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캡 같은 부분에서도 뭐 유동성이 확보가 됐고 저는 캐드리는 무조건 이 친구는 시한폭탄이다. 이거 플레이오프에 이 친구가 있어도 도움은 되겠지만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 이거 솔직히 올해 콜로라도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올해 콜로라도 이거 캐드리 이거 잘 안 풀리면 터질 수 있어요. 이 친구는 항상 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래도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팀이 잘 굴러가는 지금 부분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지금 쭉 봤을 때 노스 디비전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노스 디비전의 이 처참한 수비력으로 토론토를 막아낼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몬트리올까지 무너진 이 판국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이제 큰 걱정 안 하셔도 이 디비전 안에서는 뭐 1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토의 팬으로서 프랜시스 기원님이 이제 타이슨 베리를 바라보는 심정을 표해 주셨는데 뭐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이봉도님 2월 25일 댓글 대명 화이팅 하셨고요. 에드워드 마님이 2월 26일에 가뜩이나 실업팀이 없는데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셨습니다. 팀 해체 위기 소식이 알려진 대명 킬러 웨일즈를 좀 응원하는 팀 해체가 부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주신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는 뭐 소식이 없는데 애타게 절실한 마음으로 많은 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어제 기대하고 있어요. 두 분을 뵙고 왔습니다. 이봉도님, 에드워드 마님이요. 네. 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많은 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예. 부디 좋은 소식 들리길 바라겠고요. 준비된 가프님 2월 25일 댓글 중고등학교 대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예. 뭐 모든 대회가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경기가 많아야겠죠. 바램의 댓글이 연이어 3개가 나왔네요. 예. 팟빵 댓글 보겠습니다. 북1223님 2월 24일 댓글 질문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 NHL 선수들의 연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억 달러가 넘어가는 계약을 한 선수들이 있습니까? 팀 샐러리가 나와 있는 사이트를 알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답변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팀 샐러리는 구글에 찾으시면은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 취사 선택하셔서 어렵지 않게 그럴 수 있군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영어로 하면 100 밀리언이잖아요. 결국 1억 달러가 1억 달러. 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이제 이런 이 급의 계약을 한 선수는 코너 맥데이비드 선수가 있습니다. 뭐 최고의 슈퍼스타급 선수군요, 역시. 예. 네. 8년 1억 달러입니다. 당연히 1년에 1억 달러 없고요. 네. 이 정도 시장 규모가 안 됩니다. 아이스하키가. 사실 북미 어떤 스포츠도 그 정도까지 규모는 안 됩니다. 연봉을 1억 달러 줄 어쨌든 예. 그런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급을 드리면은 근데 이게 예전 CBA 때 이제 지금은 CBA가 조금 이제 장기 계약을 어렵게 만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다 8년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자유계약으로 비제한적으로 데려오는 7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0만 달러를 넘기가 너무 어렵죠. 예, 그러면 거의 8년이라고 해도 12.5 곱하기 8을 해야 이제 그 1억 달러가 나오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전 CBA 때 이제 맺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베치킨 선수가 13년 이제 1억 2천만. 13년에 1억 2천. 예. 예. 그리고 시어버 선수 지금 몬트리올 뛰고 있죠. 이제 내슈빌이랑 이제 14년 1억 1천만. 이야, 14년 계약이 예, 옛날에는 이게 신기하네요. 됐었습니다. 예, 옛날에 이게 됐었습니다. 네. 그 크로즈비 선수가 12년 104만. 네. 104만 아니죠. 1억. 그러니까 1억 400만. 예, 1억 4.400만. 왜 이랬느냐? 이 친구가 또 87에 집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870만 달러 12년 곱하기 12에서 네. 이렇게 이런 요상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정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 제일 가까운 선수들이 라이언 수터 선수랑 잭 퍼리제 선수가 이제 13년 9,800만 달러. 거의 뭐 근접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거의 1억 달러 네. 근접하죠. 이 두 선수가 완전히 동일한 그 계약을 맺었었어요. 네. 그런 이제 그 정도가 뭐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갔으면 이제 8천만 수준은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 언급해드리기 어렵고 뭐 거의 뭐 101억 달러 가까이 간 선수들은 거의 이 정도. 있긴 있는데 몇 명 안 된다. 진짜 뭐 초대형 슈퍼스타급 정도. 그렇죠. 네,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하키가 그렇게 뭐랄까 아주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여력은 아직 없습니다. 네. 다른 이제 북미 스포츠에 비하면은 사실은 뭐 연봉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고 사실 뭐 시청률이나 이런 것만 보셔도 뭐 대충은 이제 뭐 짐작은 되실 텐데 아무튼 뭐 이 정도가 네. 될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감독들의 연봉에 대한 질문인데 MLB 감독들은 연봉이 많지 않더군요. NHL 감독들의 연봉은 어떤가요? 하셨어요. 많지 않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그렇게 뭐 열심히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NHL 감독들은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2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이요. 1년에. 예. 음. 쾰벨 씨가 아마 600만 달러였던가? 아마도 뭐 대충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아마 쾰벨 씨가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평균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이고 진짜 뭐 경력 많고 유명한 감독들조차도 1,000만 달러까지는 전혀 아니군요. 아 그렇죠. 예. 그 뭐 절반 받아도 뭐 예. 정말 대단한 성공이고요. 예, 뭐 블래실 감독은 80만 달러, 뭐 80만. 예. 예. 뭐 이런 감독들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진짜 많이 받는 감독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엔벨 감독 같은 경우에는 525만 달러. 그건 이 정도 그 선수 연봉 잘 받는 선수 연봉 수준 그 이상을 받기 때문에 예. 확실히 컵이라든가 이전에 성과 이런 게 좀 중요하긴 하죠.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NHL도 모든 미국 스포츠가 그렇듯 단장의 역할이 크나요? 하셨어요. 단장이 사실 모든 것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장의 역할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진짜 단장의 역할 진짜 좋은 단장이 나가면은 흐름이 딱딱딱 보입니다. 당장 굉장히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 최근에는 스티브 아이저먼 단장 같은 경우에 템파 때 그랬고 지금 디트로이트 때도 진짜 주도면밀하게 딱딱딱딱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역시 이제 단장이 물론 이제 단장이 모든 이제 거를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전반적인 기본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라든가 방향성을 잡는 이런 부분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보통 예. 이제 좋은 단장이 들어오면은 팀이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좀 긍정적인 무드로 많이 이제 흘러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1223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YB 성님이 3월 1일 월요일에 지난 261회 만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1시간은 이걸로 충분히 또 충당을 할 수 있겠군요. 댓글 후원 이렇게 또 의견 남겨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 비하인드넷 구독과 좋아요 계속해서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가올 한 주 동안에도 댓글 많이 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62회 잠시 후에 NHL 이야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시즌 올 시즌의 정규리그가 벌써 3분의 1 넘어섰고요. 순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NHL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팀들의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이현숙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주간 MVP죠. NHL 3스타스가 발표됐는데 2월 22일 월요일에서 2월 28일 일요일 기준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 스타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선수가 선정이 됐군요. 3경기 3승 97.5% 세이브 성공률, 셧아웃도 2번 있었어요. 오늘도 셧아웃입니다. 댈러스전 3연속 셧아웃. 2대0 셧아웃 승리를 거뒀던 템파베이였는데 3연속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3연속 맞네요. 3연속이죠. 지금 제가 오늘 이 그 3스타스 기준이 지난주 거까지 기록이니까 그렇습니다. 3번 셧아웃이 맞네요. 오늘 저지의 주인공이죠?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그렇습니다. 88번입니다. 네. 이 활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 입으신 건가요? 사실 템파도 너무 잘하고 있고 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이따가 템파베이 라이트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예. 템파베이 팬분들은 또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사실 템파 연승하는 거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데 이번에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는지 이따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타는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패트릭 케인 선수가 선정됐는데 4경기 3골 5도 몰렸습니다. 통산 400골 달성. 요게 또 중요한 기록 달성이 하나 있었고, 세 번째 스타는 미네소타 와일드의 마츠 수카렐로 선수. 미네소타 와일드의 연승의 핵이었죠. 대단합니다. 4경기에 8포인트. 원래 사실은 공격적인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였는데 확실히 딘 리버슨 감독 체제에서도 굉장히 잘 맞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수카렐로 선수는 노르웨이시기 때문에 앞에 G가 같이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수카렐로가 되는 겁니다. 수카렐로. 이거는 사실 그 스웨덴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터버그라고 알려진 선수가 세테르베리라고 원래 불립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잔치식으로 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국 시각으로 오늘 3월 3일자로 NHL 스타즈 오브 더 먼스 2021년 2월 이달의 선수가 발표됐습니다. 이달의 선수는 디비전별로 선정을 하는데 스코샤 노스 디비전에서는 토론토 메이플립스의 오스턴 매슈스 11경기 12골 9도움 했고요. 11경기 12골. 와,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부상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에서는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패트릭 케인 선수 13경기에 7골 17도움을 했네요.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에서는 보스턴 브루인스의 다비드 파스트라나크 선수 11경기에 9골 8도움의 활약이었고 혼다 웨스트 디비전에서는 세너제이 샤크스의 로건 코추어 10경기에 8골 4도움을 올렸네요. 야, 샤크스 얼마만이죠, 진짜. 그렇습니다. 팀 성적은 계속 뭐 밑에 있는데 샤크스에서 선정이 됐어요. 예, 반갑네요. 뭐 각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들 선수들 위주인데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지금 올 시즌에 하트에 도전하는 후보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코너 맥데이비드 선수는 이번에 선정이 안 됐지만 그렇습니다. 뭐 근데 사실은 임팩트는 매슈스가 크지 않나. 네. 제일 이제 영향력 자체는 아무래도 팀 성적 자체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맥데이비드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좀 위협할 단계에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처음에는 이제 뭐 포인트 같은 부분이라든지 영향이 이제 뭐 이래 가지고 조금은 부족하지 않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렇게 맥데이비드가 잘 나가는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성적까지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는 데다가 골 페이스가 진짜 심상치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뭐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맥데이비드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지금 이런 페이스 계속 이어가면은 뭐 경기당 0.8골, 9골 이러면은 또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이달의 루키도 한 명 뽑는데 리그 전체에서 한 명 뽑죠. 예. 오타와 세너터스의 팀 슈티칠레 선수가 14경기 3골 7도움 활약으로 선정됐습니다. 오타와의 좀 젊은 20살 전후의 공격수들이 좀 괜찮은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괜찮다니까요. 네. 팀 전략 자체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렇습니다. 네. 뭐 슈티틀레도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짜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노리스도 괜찮고 진짜 괜찮은 선수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 이제 뭐 수비지만 카척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 뭐 수비진에도 예. 뭐 좋은 선수들이 많고. 요즘에 그 누구죠? 베더슨? 예, 드레이크 베서슨. 네, 드레이크 선수. 베더슨. 아, 진짜 이 선수도 괜찮습니다. 네. 베서슨 선수도 예전부터 이 선수는 예전에 그 캐나다 국가대표팀으로 그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에 나갔을 때부터 많이 봤었던 선수인데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디비전 순위할 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간 단위로 월간 단위로 또 수상자 발표가 있는데 잠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하던 대로 각 디비전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 디비전은 스코샤 노스 디비전입니다. 스코샤 노스 디비전에서는 지난 한 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토론토가 뭐 계속 좋죠. 그 캘거리전 닐란데르 선수의 마판 2골 극적인 역전승도 한번 있었고 그런 지는 경기를 잡아내야 이게 진정한 강팀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는데 토론토 요즘 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왔다. 지금 치고 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치고 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런 캘거리전 저런 거 잡는 거 보고 이거는 예전에 좀 보기 힘들었던 그런 토론토의 장면이지 않나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매슈스가 좀 뭐 부상을 어쨌든 당했기 때문에 부상 당했지만 에드먼턴전 2경기 다 셧아웃 승리했어요. 뭐 손목이 좀 불편함을 좀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다음 경기 나올 것 같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부상은 아닐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 좀 잘 나가기 위해서는 매슈스의 좀 화력 지원 자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뭐 장기화된다. 요러면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지금 2-3이랑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잭 캠벨도 한 달 만에 돌아와서 셧아웃을 하고 3연승 달리면서 2위 위니펙과 승점 7점 차 보이고 있는 선두 토론토입니다. 그리고 에드먼턴은 뭐 밴쿠버전 3골차 역전승 뭐 거기에 최근 5연승의 기세까지 올렸었는데 토론토에게 이제 2경기 다 무득점 패배로 좀 맥이 꺾였고요. 위니펙이 4연승까지 달리다가 밴쿠버전 지면서 연승은 끊겼는데 오늘 다시 밴쿠버를 잡았네요. 2위로 위니펙도 순위 상승을 하면서 위니펙도 요즘 좋아요. 뭐 위니펙도 뭐 확실히 이제 자리가 잡는 느낌이 들고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골텐딩이 다시 또 흔들리더라고요. 이제 코스킨이랑 스미스가 둘 다 이제 또 불안한 모습을 토론토전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한 명이라도 좀 이제 컨디션이 좋을 필요가 있는데 좀 빨리 그런 흐름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밴쿠버는 계속 좋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 만에
승리를 한번 했던 밴쿠버의 지난 한 주였는데 오늘 또 지면서 최근 4패 1OT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의 밴쿠버고요. 몬트리올은 앞서 이야기 나왔지만 클로드 줄리엔 감독이 현지 시각으로 2월 24일 수요일에 시즌 18경기 만에 경질됐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나올 거고요. 오늘 오타와전 이겼고 일단 감독 교체 후에 3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했군요. 그리고 캘거리와 오타와의 3연전이 있었는데 캘거리의 매슈 카척 그리고 오타와의 브래디 카척 형제가 처음으로 한 경기에 함께 골을 터뜨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하지만 오타와가 그래도 캘거리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 오늘 패하긴 했습니다만 앞선 5경기에서 4승 1패로 좀 괜찮은 결과를 냈던 오타와의 지난주였습니다. 오늘은 뭐 사실 이제 몬트리올 이기긴 했는데 별로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거의 뭐 서드 골리에 가까운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최근 오타와의 제일 큰 이제 상승세 핵심은 드레이크 베서슨 선수가 진짜 잘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6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죠. 예, 6경기에서 7골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 예, 이제 연속골 기록은 끊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어시스트 하나 정립하면서 연속 포인트 기록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이제 진짜 골을 이렇게 꾸준하게 넣어줄 수 있는 선수. 결과적으로 오타와의 문제점은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공격 전개 자체는 괜찮은데 이걸 마무리해줄 친구가 없었다라는 네.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베서슨 선수가 요런 이제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 이 강점이 될 것 같네요. 이게 진짜 뭐 오타와가 이 6경기 연속골을 넣은 선수들이 지금 뭐 오타와 세너터스의 거의 뭐 이 프랜차이즈 전설 같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스페차 선수 지금 이제 그 토론토에 있는 요 선수도 이제 오타와 시절에 기록을 했었고 다니엘 알프레드손 선수도 예전에 오타와 시절에 6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서슨 선수가 요거 가지고 그 급의 선수가 될 거냐라고 이제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직 어립니다. 그렇습니다. 22살 이제 뭐 98년생이기 때문에 아주 나이도 어리고요. 22살. 그리고 근데 이런 친구가 진짜 한 몇 시즌 20골 정도만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 돼도 이제 오타와 측면에서 굉장한 이 도움이 되는 성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친구들이 NHL 무대에 확실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정말 좋죠. 네. 긍정적으로 좀 괜찮았던 오타와였는데 데릭 스테판 선수가 어깨 수술로 시즌 아웃돼서 지금 좀 안 좋은 뉴스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왜 안 좋냐면은 스테판 선수를 데려온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처음에는 이제 그 전반적인 전력의 이제 보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의 1년 계약이 남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트레이드를 하면은 꽤 좋은 이제 그 적어도 한 2, 3라운드 정도 한 장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목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즌 아웃이는 바람에 오타와 입장에서는 약간은 이제 좀 생각대로는 흘러가지 않는 좀 그런 흐름이 됐네요. 그렇군요. 캘거리는 최근 8경기 2승 5패 1OT 역시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노스 디비전 지난 한 주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제 노스 디비전의 주인공은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입니다. 예. 18경기 만에 감독 경질 선택한 몬트리올. 사실 지난주에 이현숙 기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몬트리올이 요즘 좀 부진하지만 뭐 시즌을 치르다 보면 슬럼프가 올 수 있고 그렇죠. 요건 좀 일시적인 부진으로 본다라는 취지에 좀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몬트리올이 그걸 못 참고 바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변하지 않고 사람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몬트리올이 옛날부터 이런 좀 그 냄비 근성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해요 이 친구들은. 너무 이제 불같이 끓고 너무 성급한.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덕분에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게 안 좋게 이번에 터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번에 그 베르즈뱅 단장이 그 디부아를 안 노리면서 이 친구들이 좀 정신을 차리나 했는데 결국 돌아왔다. 원래 예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연패 겹치니까 바로 그냥 아니 초반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진짜 잘했죠. 초반에 너무 좋았는데 물론 최근 8경기가 2승 4패 2OT 그렇죠. 순위도 좀 내려갔고 근데 사실 그 앞선 12경기에 9승 1패 2OT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참. 클로드 줄리엔 감독이 뭐 그냥 저냥한 감독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뭐 굉장히 엄청난 그 명성을 가진 감독 아닙니까? 네.
이 선택에 대해서 이현수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뭔 생각인지 모르겠다.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그렇게 저는 크지는 않아 보여요. 물론 뭐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진짜 막 와 이거는 진짜 감독을 진짜 이렇게 잘했던 감독을 교체할 만한 정도인가라는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새롭게 부임한 두 인물의 경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도미니크 뒤샤름 예, 코치가 감독이 됐죠. 남은 시즌 감독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감독 대행이라고 예, 감독 봐야 될것 대행이죠.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음. 코치로서 예전에 선수 생활을 했었던 알렉스 비로스가 들어왔는데 새로 들어왔습니다. 코치로. 이 두 인물이 그 프로 수준의 코치나 이제 감독 경력 3년밖에 안 됩니다. 뒤샤름 코치는 NHL 감독은 처음이네요. 그렇죠. 캐나다 U20 대표팀 감독 경험이 예. 있었네요. 물론 이제 뭐 주니어 시절에서의 성공은 있지만 주니어랑 또 이제 NHL랑 완전히 다른 물이죠. 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감독 이거 또 완벽한 물갈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감독이 지금 감독 대행이 이전에 코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진짜 흐름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전에 그런 안 좋은 그런 걸 좀 끊으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몬트리올 보면은 맨날 이 프랑스계 캐나다에 좀 이상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상할 정도로 아주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한 기조도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 왜 바꿨는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콜테니 코치도 해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다 자르는 이렇게 지금 아주 파격 물갈이가 되는 느낌이지만 또 파격 물갈이 같은 느낌도 같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예 아무튼 결론은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몬트리올로 다시 돌아왔다. 시즌 개막 전에 몬트리올이 이번 시즌 디비전 개편으로 인해서 기회를 맞았다라는 말씀도 주신 기억이 있는데 예, 첫 12경기에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감독 후보 많잖아요. 지금 제러드 갤런트 감독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왜 안 데려오냐? 훨씬 나아요. 솔직히 말씀 디샤름 씨 올리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갤런트 씨가 만약에 들어왔잖아요. 딱 맞게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 베이거스랑 그런 느낌이랑 흡사히 가져갈 수 있단 말입니다. 전반적인 선수들의 라인 대응 능력이라든지 활동력 강조하고 지금 바리바리 뛰는 게 지금 몬트리올 하키의 그런 강점 잘 나올 때는 그런 게 참 잘 보이거든요. 예. 그런 하키도 잘 구사할 수 있고 진짜 뭐 베이거스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 몇 년 전에 베이거스 같은 느낌으로 쭉 팀을 꾸려갈 수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이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네. 일단은 감독 교체를 했고 도미니크 뒤샤름 감독 대행 체제로 오늘까지 3경기를 치렀습니다. 위니펙전은 2경기 다 졌고 3대1로 앞서다가 역전패도 한번 있었네요. 오늘 그래도 오타와전 승리 3경기 만에 첫 승을 올렸는데 사실 줄리엔 감독 경질의 결정적인 타이밍은 오타와전 연패였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타와전 승리로 감독 교체가 첫 승 신고가 됐네요. 예, 뭐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오타와가 거의 뭐 서드 골리에 가까운 골리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아주 큰 오늘 승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까지 3경기를 일단 보신 소감이 궁금한데요. 예, 뭐 경기가 막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주 뭐 만족스러울 정도로 올라왔다라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어쨌든 최근에 파워플레이 자체는 조금은 이제 풀리는 오늘도 파워플레이 골 2골 넣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풀리는 그 전에 주요 원인이 결과적으로 스페셜팀도 너무 약했다라는 거였거든요. 성과가 없었다라는 건데 파워플레이 자체는 조금 잡혔다라는 부분. 근데 이것도 솔직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3경기밖에 안 했고 오타와 한 경기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큰 이제 그 의미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드 골리 그 수준의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 페널티 킬링도 뭐 오늘 오타와전 같은 경우에는 실점을 하지 않긴 했습니다만은 이전 위니펙 2경기에서 4번 기회를 줘서 1번 그리고 3번 기회를 줘서 1번 그렇게 막 큰 계산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7번 찬스에 2골을 내준 거기 때문에 예, 큰 개선이라고 아직까지 뭐 사실 이것도 이제 성급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냐라고 하면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늘은 3번이 있었는데 결국 다 합쳐도 10번 중에 두 골을 실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막 그렇게 뭐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예.
경기라고 아직까지 요약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봐야죠. 근데 세 경기를 봤을 때는 뭐 아주 대단한 개선점이 돋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종합해 보면 세 경기도 그랬고 지금 이 선택 자체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이현석 기자님의 입장이신 것 같네요. 몬트리올의 이 선택이 과연 남은 시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매우 궁금해지고요. 줄리엔 감독이 좀 아깝네요. 지금 보니까 2005, 2006 시즌에도 몬트리올 감독하다가 한번 잘렸더라고요. 예. 15년 만에 또 같은 팀에서. 토론토가 경질을 토론토가 아니라 몬트리올 항상 그렇습니다. 네. 맨날 캐나다 이제 프랑스계 캐나다 코치만 이제 돌려서 계속 쓰죠. 줄리엥 그다음에 테리엥 또 뭐 쭉쭉쭉 다 이제 그 프랑스계 캐나다입니다. 전부 네. 다 이제 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기조가 이번에 드러났어요. 줄리엔 감독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지도 지켜보겠습니다. NHL 지난 한 주간의 정리 시간 갖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남은 3개 디비전 살펴보겠습니다. 비어인드넷 함께하고 계시고요. NHL 지난 한 주 이번에는 센트럴 디비전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비전 지난 한 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템파베이의 로스 콜튼 선수가 캐롤라이나 상대로 자신의 NHL 데뷔전에서 선제 결승골을 기록했었네요. 템파베이가 캐롤라이나와의 3연전 수입했고 댈러스와의 경기에서도 연승, 오늘까지 5연승을 질주했고요. 디비전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와 캐롤라이나의 2연전이 있었는데 캐롤라이나가 두 번 다 연장 이후 승리를 거뒀고요. 플로리다가 지난 한 주에 1승 1패 2OT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캐롤라이나가 템파베이전 3연전 수입을 당했는데 충격을 딛고 플로리다 상대로 2연승, 거기에 오늘 41전 승리까지 다시 3연승 예. 회복을 했던 캐롤라이나였습니다. 캐롤라이나도 확실히 이제 플로리다와의 경기를 보시면은 끈질긴 그런 팀 컬러가 굉장히 이제 돋보이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뭐 사실 국면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역전을 해내서 연장 끌고 와서 이기는 그런 모습이 캐롤라이나도 좀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예. 그런 이제 좋은 부분이 성적으로 그대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볼수록 진짜 뭐 헤른크비스트 진짜 잘 영입했구나. 이 친구가 진짜 필요한 자원이었다라는 게 참 많이 보이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고 지금 득점에서 이제 그런 사실 작년에도 득점력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올해는 이제 거기서 한층 더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실점을 해도 뭐 보브롭스키가 조금 무너져도 이제 득점으로 커버를 하는 본프렐의 그런 명언 같은데 본프레레. 예 우리나라 잊혀졌던 축구 이름이 오랜만에 여기서 나오네요. 예전에 그 정확히 몇 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3골을 먹히면 4골 넣으면 된다 이런 기조의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 근데 이제 플로리다가 그런 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드레이거 선수도 워낙 뭐 오히려 이 선수가 더 주전 골리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템파는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릴 거고 캐롤라이나, 플로리다는 자신들의 강점이 여전히 잘 발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요약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캐롤라이나도 트로책 선수가 진짜 잘합니다. 네. 데려올 만한 가치가 있었다. 큰 이제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 영입한 친구들이 이제 잘 풀리면은 팀 입장에서도 훨씬 소리를 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리고 시카고는 지난 한 주에 콜럼버스 디트로이트 상대로 4경기 3승 1패를 기록했는데 최근 8경기 6승 2패 여전히 좋은 분위기 이어갔고요. 6할 때 승점 획득률 상위권 디비전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케인 선수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통산 400골 디트로이트전에서 기록을 했고 통산 996경기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시카고에서만 통산 1000경기 출장 달성도 이제 다가왔네요. 예. 네. 뭐 대단하죠. 케인 선수는 뭐 사실 이제 케인 선수는 이따금씩 제가 이제 좀 특집 같은 느낌으로 막 이제 언급을 드리는 느낌이 드는데 400골 달성을 했는데 시카고 역사상 구단 역사상 4번째라고 합니다. 예. 뭐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카고 블랙호크스에서 미국 4번째로. 출신 선수로서도 뭐 손꼽히는 기록이더라고요. 10번째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근데 10번째 위에도 뭐 쟁쟁한 그런 인물들이 있고 지금 페이스로 가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몇 년 더 뛰면 충분히 이제 미국 출생인 미국인
공격 포인트 1위는 전체 NHL 전체 1위는 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미국에서 태어난 선수 중에 제일 뛰어난 선수는 이제 케인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이름이 좋아요. 축구에서 해리 케인, 하키에서 패트릭 그러네요. 케인. 요즘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0포인트 이미 넘었고 패트릭 그렇죠. 케인 선수 뭐 앞으로 뭐 쭉쭉 갈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센트럴 디비전 1위 템파베이, 2위 캐롤라이나, 3위 플로리다, 4위 시카고. 경기 수의 차이는 있지만 이 네 팀이 승점 3점 차 안에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권, 상위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시카고가 그래도 뭐 케인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케빈 랑키넨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줘서 골문이 해소가 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뭐 사실은 언제 이제 또 살짝 부진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시카고가 사실은 네 팀 중에 제일 불안하죠 지금. 순위 유지 가능성은. 전력상으로도 뭐 그렇게 그렇죠. 평가가 됐었던 근데 팀이고요. 올해 리빌딩을 선언한 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기대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내시빌전 2연전 수입을 당했고 3연패. 8경기 1승 5패 2OT로 부진했는데 그래도 오늘 디트로이트전 승리로 한숨은 돌렸네요. 토토렐라 감독의 입지가 조금 불안하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네, 근데 뭐 키켈레인의 단장이 아주 실드를 잘 쳐주는 그런 네, 또 뭐 신임한다고. 훈훈한 장면이 또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게 오늘 또 승리로 이어진 네. 그런 또 연관도 있습니다. 좀 이제 거친 그런 이제 코칭 스타일이 뭐 많이 사랑받을 수는 없을 수는 있는데 이제 뭐 토토렐라 감독이 사실 코칭의 그런 능력 자체는 이거는 폄하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요 네 팀 중에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또 콜럼버스가 승점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뭐 괜찮은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시빌 한번 볼까요? 수비수 마티아스 에콜롬 선수가 콜럼버스전 부상 복귀전에서 혼자 2골 넣으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는데 시즌 1호 골, 2호 골이었어요. 그래서 뭐 에콜롬 복귀 후에 콜럼버스전 2연전 수입 5경기 4승 1패 페이스를 보였던 내시빌인데 에콜롬이 돌아오니까 또 라이언 앨리스가 부상으로 4주에서 6주 아웃이 발표됐습니다. 4주 6주아웃은 사실 너무 오늘 크죠. 또 바로 졌죠. 캐롤라이나전 졌어요. 이게 사실은 내슈빌이 결과적으로는 톱3에 정말 큰 의존을 지금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앨리스가 또 빠지면은 이것도 또 강점을 하나가 잃는 이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내슈빌 입장에서 정말 최악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댈러스가 이거 참 문제인데 선두였던 플로리다를 잡고 6경기 연속 무승에서는 벗어났는데 7경기 만에 승리를 챙겼는데 이후에 다시 3연패에 빠졌고요. 승점 3 디비전 최하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승점 획득률도 이제 6위예요. 예. 경기가 이게 많이 남았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니고. 사실 이게 문제죠. 뭐 경기 수 자체는 적어도 이제 승점 획득률이 높으면은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것조차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댈러스는 결과적으로 파워플레이 침체와 함께 성적 하락이 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최근 9경기에서 오늘 경기 제외하고 최근 9경기에서 1승 5패 3연장패인데 네. 파워플레이 29번에 기해서 4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첫 7경기에서 시즌 시작하고 첫 7경기에서는 5승 1패 1연장패였거든요. 근데 파워플레이가 32번에서 13골 넣었습니다. 그때 막 파벨스키 선수 대단했죠. 엄청나게 폭격할 때인데. 예. 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평균에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시즌을 갈수록 수렴을 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그리고 라둘로프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 나가게 됐고 이런 좀 아하. 주축 자원들이 좀 나가는 또 이런 또 안 좋은 소식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댈러스가 지금 이 위기를 한번 넘길 필요가 있는데 지금 또 템파베이한테 정말 아무 힘도 못 쓰고 2경기를 내주는 이런 또 경기력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네. 흐름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오늘 템파베이 라이트닝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5연승 선두로 다시 올라섰고요. 뭐 기복이 없어요. 쭉 그냥 뭐 좋은 페이스가 이어지고 있는 이번 시즌 내내 모습이고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 아주 강력한 정말 이상적인 팀이다 네. 라고 저는 요약을 드리고 싶고요. 캐롤라이나전에 이제 뭐 4연전에서 3연승을 했고요. 뭐 첫 경기 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댈러스 홈경기에서 5대0 완승. 오늘도 2대0으로 그냥 아주 꽁꽁 댈러스를 묶어버리면서 강력함 여지없이 과시하고 있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경기까지 5경기에서 득실 마진이 5경기에서 상대팀과 득실 마진이 14입니다. 14. 예. 이게 무슨 진짜
압도적인 이런 결과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력하다는 부분이 이런 팀 스탯 같은 데서도 여지없이 보이고 있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상대했던 팀들과의 경기에서 이제 이런 결과를 낸 건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 눈에 띄었나요? 특히 캐롤라이나랑 많이 붙었기 때문에 일단 캐롤라이나 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캐롤라이나가 그동안 이제 첫 두 경기에서 템파를 완벽하게 깨내면서 야 올해 캐롤라이나 장난 아니겠는데 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캐롤라이나가 이제 상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 선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을 들어간다라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하드워크를 정말 강조하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두 경기 지고 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도 하드워크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템파가 완전히 맞불을 놔버리면서 이제 상대방의 강점인 경기력을 그냥 상대방의 맞불을 놔서 이기는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3연승을 올렸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컸다라고 저는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라인에서 막을 수 없는 좀 템파의 모습이 올해도 여전히 그런 1, 2, 3라인 진짜 거를 데가 없거든요.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서렐리 선수가 부상에서 전열을 이탈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조금은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복귀했습니다. 댈러스전 지난 경기부터. 그러면서 또 좋은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더욱 좋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템파가 20경기 중에 15승 4패 1연장패죠. 근데 정규승이 14승입니다. 네네. 얼마나 강력한지 이 팀이. 쉽게 이기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냥 정말 팀의 힘으로 그냥 쭉 잡아내는 그런 느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기대가 되고요. 이 반대 급부가 피츠버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피츠버그는 오늘 경기 제외하고 11승 8패인데 11승 8패 1연장패인데 정규승 4승밖에 없어요. 예. 이런 느낌이고 물론 이제 그 피츠버그 같은 부분도 순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템파베이 정말 올해는 이전보다 더 강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견을 내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템파베이의 막강함이 또 한번 느껴졌던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디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스 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보겠는데요. 이 디비전 워싱턴이 최근 5경기 4승 1OT 뉴저지도 연파했습니다. 디비전 선두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3연승이었고요. 일리아 삼소노프 선수가 2월 28일 뉴저지전 42일 만에 복귀전 이 승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턴이 이제 워싱턴에게 선두 내주고 2위로 내려왔는데 최근 6경기 2승 4패. 뉴욕 레인저스와의 2연전 1승 1패 만족해야 했고요. 이번 주에 보스턴과 워싱턴의 2연전 맞대결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버펄로와의 2연전 수입하고 3연승 했다가 오늘 피츠버그전 패배로 연승은 끝났고요. 현재 승점상 순위 4위, 승점 획득률은 2위 위치하고 있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예. 비그놀트 감독은 통산 700승 또 기록 달성이 있었군요. 그리고 피츠버그와 뉴욕 아일랜더스 2연전 1승 1패로 끝났고 아일랜더스가 피츠버그전 최근 4연패에 빠졌다가 끊었습니다. 오늘 뉴저지전 승리, 일단은 또 아일랜더스가 2위에 위치를 하고 있군요. 피츠버그의 시드니 크로스비 선수가 오늘 코로나19 프로토콜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전 결장. 그래도 팀은 이겼군요. 이런 소식이 하나 있었고 뉴욕 레인저스가 오늘 버펄러전까지 최근 2승 2패 지난 한 주 기록을 했고 뉴저지는 지금 최근 1승 6패 오늘도 졌죠. 계속 부진에 빠져 있고 지금 최하위인 버펄로도 주전골리 리누스 울마르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이런 또 그 하위 팀들은 계속 좀 어려운 흐름이 이어졌던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뭔가 3약이 뭐 사실 레인저스까지는 또 조금은 희망이 있긴 한데 그래도 3약이 좀 명확하게 정해지는 디비전이라고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버펄로는 진짜 이길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 게임을 하면은 이 주전골리 한 달 이상 빠진다는데 큰일이네요. 게다가 주전골리까지 이제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뉴저지는 어쨌든 뭐 미래라도 있는 팀이니까 뭐 매번 이렇게 말씀을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레인저스도 비슷한 위치고 피츠버그는 크로즈비 선수가 이제 코로나 프로토콜에 들어가면서 뭐 당분간 빠질 가능성이 지금 점화되고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이 팀은
올해 팀 컬러 확실합니다. 이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빈틈을 이제 주면은 진짜 송곳 같은 날카로움을 그냥 한번 찔러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그 득점을 양산을 하는 좀 이런 느낌으로 피츠버그가 많이 가고 있고 기대보다는 지금 경기력에 비해서 성적이 여전히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내용에 봤을 때. 비해서는 결과가 괜찮아요. 내용에 비해서 사실 뭐 진짜 계속 말씀드리면 다 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승패가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 굉장히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톱4는 어쨌든 지금 네 팀이 결과적으로는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스턴, 워싱턴이 이번에 직접 격돌하는 경기가 중요한데 어쨌든 보스턴은 지금 두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의 여유가 조금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라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경기력만 좀 찾아간다면은 뭐 보스턴이 좀 선두에 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이 디비전에서 지난주에 이제 가장 돋보였던 팀이라고 한다면 선두 자리를 탈환한 워싱턴 캐피털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3연승. 잠깐 좀 주춤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근데 다 좀 애매했습니다. 필리도 뭐 상대가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워싱턴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을 부분은 워싱턴이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필리가 같은 부분에는 어쨌든 코로나에서 대부분 복귀를 하면서 좀 무난하게 또 이제 전력이 난 차이를 이기는 이런 부분이 감지가 됐고 워싱턴은 결과적으로는 3연승 분위기 좀 회복을 했습니다. 뭐 피츠버그한테도 연장패 했는데 다음 경기 바로 서력을 했고요. 그리고 뉴저지 두 차례 뭐 아주 뭐 어렵지 않게 잡아내면서 5경기 연속 승점 쌓으면서 지금 또 선두까지 올라갔네요. 워싱턴의 그 최근의 좋은 분위기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올해 잘 나가는 이유는 정말 큰 이유가 백스트램 선수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스트램 선수요? 올 시즌 백스트램 선수 여전히 뭐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 자체도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승점 올린 5경기에서 2골 3어시스트. 물론 이제 2경기가 포인트 못 올린 경기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5경기에서 5포인트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올 시즌 기록 보시면 21경기에서 10골 15어시스트입니다. 경기당 1포인트가 넘죠. 경기당 1포인트가 넘죠. 그래서 16, 17 시즌 이후에 4년 만에 경기당 1포인트 넘는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물론 이제 그 거의 뭐 한 0.8, 0.9 뭐 거의 가까이 가요. 1포인트, 경기당 1포인트. 근데 어쨌든 지금 페이스는 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워싱턴 강점이라고 하면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 2라인 센터와 쿠즈네초프, 백스트림입니다. 그리고 요 두 선수가 어떤 윙어랑 조합을 해도 잘합니다. 이게 진짜 큰 강점이거든요. 워싱턴에. 근데 쿠즈네초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 그리고 또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팀의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래야 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백스트램 선수가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여전히 올 시즌에도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 경기력을 올리는 모습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1라인이 역시나 탄탄하게 구축이 된 이런 워싱턴 강력한 힘이 지금은 성적의 좋은 성적의 그런 좀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저는 백스트램 선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좋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백스트램 선수의 꾸준함, 지금 4년 진짜 만에 꾸준해요. 경기당 1포인트 이상 페이스까지도 끌어올린 그 꾸준함, 그것이 뭐 가장 큰 바탕이다라는 말씀이셨고 뭐 삼소노프까지 돌아왔으니까 뭐 좋은 뉴스도 있고 워싱턴이 뭐 보스턴과 2연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만약 여기서 보겠습니다. 2연승 한다? 이러면 쭉 치고 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결과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디비전 보겠습니다. 혼다 웨스트 디비전인데요. 이 디비전이 지금 순위 싸움은 가장 재미있죠. 지난주 보겠습니다. LA가 세인트루이스를 연파하고 6연승까지 달렸었고요. 6연승 기간 동안에 6경기 다 2실점 이하.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도 연승을 이어갔었는데 LA전 지고 나서 4연승, 이제 콜로라도전 승리로 4연승까지 달렸고 이때 이제 자크 퍼리스 선수가 통산 800포인트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연승의 미네소타, 6연승의 LA가 맞대결 2연전을 펼쳤어요. 지난주에. 그랬는데 미네소타가 2번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가 6연승을 또 달렸고요. 올해 미네소타 기대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기대되는 팀이에요. 그래서 뭐 2위까지도 잠깐 또 올라갔었고요. 뭐 6연승 기간 동안에 수카렐로
11포인트, 카프리조프 8포인트 이 대단했습니다. 두 명이 라스크 선수의 센터진을 딱 받고 활약을 하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네. 와, 이 호흡이 너무 좋아요. 둘이 뭐 어떻게 옛날에 같이 뛰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카프리조프 선수 예전에 라인메이트 생각을 해보면은 뭐 굳이 수카렐로 타입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두 선수의 호흡이 너무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1라인이 그래서 안정화가 됐다라는 부분이 확실히 미네소타가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승점 획득률 2위까지 올랐던 미네소타였습니다. 근데 미네소타의 6연승에 제동을 건 팀이 있었으니 바로 베이거스였습니다. 베이거스가 어제 미네소타전 2대4로 뒤지다가 3피리어드 이후에 동점 만들고 결국 연장승을 했는데 맥스 패치오리티 선수가 골든골 포함해서 2골 1도움, 마크 스톤 선수가 팀의 5골에 다 첫 번째 도움을 기가 막힙니다. 올렸어요. 마크 스톤 진짜 예전에 오타와 선수였습니다. 대단했었죠 그때도. 역시 베이거스에서도 잘하고 있죠. 베이거스가 주장이지 않나요? 3연승을 달렸죠. 주장이죠. 네. 주장님. 예. 네. 그런 스톤 선수를 아유.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칼손도 보내는데 뭐 네. 스톤이라고 못 보냈습니다. 이미 떠났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고.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예요. 네. 왜냐하면 이 선수가 그렇게 성장 기대치가 높았던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드래프트 됐을 때는 네. 스케이팅 돌이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었고, 근데 그 약점을 극복을 해내면서까지 네. 강점을 극대화시키면서 NHL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선수 정말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베이거스가 이런 승리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거의 뭐 오늘은 그냥 무난하게 지는구나라고 정규패 하는구나라는 경기를 3피리어드 이후에 따라가서 연장 가서 결국 이기는 이런 경기를 지금 베이거스가 올 시즌 저는 되게 여러 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데버 감독도 참 능력이 있는 감독이고, 그리고 팀 전력까지도 정말 탄탄하기 때문에 역시 웨스트 디비전의 끝판대장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다.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인트루이스 조금 불안합니다. 보시면은 좀 부상자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그리고 이제 비닝턴 선수도 흐름이 참 좋지가 않아요. 네. 보시면 아직까지 경기 물론 이제 초반에 괜찮았는데 또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있고, 또 지난 세너제이 전에는 칼손을 스틱으로 위협을 해대고 이런 거 보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뭐 비교 우위로 봤을 때 이 디비전에서는 역시나 베이거스가 그렇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예. 강한 전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선두 자리 지켰던 베이거스의 한 주였습니다. 결국은 수카렐로 카프리조프가 7경기 만에 0포인트로 막힌 게 그렇죠. 미네소타의 굉장히 큰 6연승이 이유가 끝났어요. 자,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1라인의 수비력까지도 어느 정도가 이제 보완이 됐잖아요. 네. 페트란젤로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도 상대방 1라인 틀어막을 힘이 있다라는 걸 또 이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가장 뜨거운 라인을 이렇게 아주 꽁 틀어막았다라는 걸 증명을 또 해냈기 때문에 네. 올해 베이거스는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아까 세인트루이스 말씀 주셨는데 LA전 연패, 3연패 빠졌다가 세너제이, 애너하임 이 연이은 난타전에서 그래도 2연승은 했고 순위도 2위로 회복을 한 세인트루이스였는데요. 이 부상자 너무 많아요. 이 수비수 칼 군다루선 선수 무릎 수술 시즌 아웃됐고요. 그렇죠. 이반 바르바시오프 발목 수술 6주 정도 소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큰 부상 당했습니다. 여기에 발바쇼프 뭐 선수 로버트 토마스, 타일러 보자크, 제이든 슈월츠, 콜튼 퍼레이코 다 나갔어요. 다 지금 늘어나는 부상자들. 이거 타라센코 아직 복귀 안 했죠. 타라센코는 뭐 그래도 복귀 준비를 하고 거의 있다는, 이제 임박을 한 것 네, 같은데. 뉴스는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정도 부상 달고 요 정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저도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블루스가 예.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게 되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기잖아요. 사실 이게 콜로라도가 저는 음. 컨텐더로 안 보는 이유예요.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콜로라도는 자기들이 뭔가 딱 흐름을 잡고 쭉 치고 나가는 게임은 아주 쉽게 이겨요. 그냥 네. 진짜 와, 이 팀 못 맞겠다라는 느낌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뭐 잘 이겨요. 근데 흐름이 틀어지고 이상하게 실점을 하고 멘탈이 깨지는 상황이 나오면은 극복이 안 돼요. 끌고 올라가서 극복이 안 됩니다. 네. 그게 올해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콜로라도가. 그 차이가 지금 세인트루이스랑 베이거스랑 지금 승점 차가 딱 거기서 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올해 다른 이제 전문가들과 다르게, 이제 다른 진짜 전문가들과 다르게 저는 올해 콜로라도를 컨텐더로 안 보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사실은 요게 세인트루이스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계시죠. 관측이 안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작년 플레이오프 댈러스전만 보셔도 그렇잖아요. 근데 올해 그거를 메울 만한 보강을 했느냐라고 하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콜로라도가 나쁜 팀은 절대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보이는 그런 이제 흐름을 잃으면은 복구를 아예 못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세너제이전 어제 마찬가지였거든요. 5골 쭉 이제 쭉 내리먹히면서 졌죠. 역전패를 했죠.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제 그런 흐름이 닥치면은 이게 극복이 안 됩니다. 이게 요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콜로라도가 아마 컵을 들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아주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는 팀이기는 맞습니다만은 컵을 들 정도의 팀인가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이 팀이 한 2년 전 템파골이 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뭔가 좀 폭탄을 안고 가는 느낌의 예. 콜로라도라는 말씀이신데 예쁘고 딱딱딱딱 넣고 이렇게 와 네. 화려하고 예쁘다 이런 건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그게 2년 전 템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불은 끌고 가는 힘, 어떻게 보면은 흐름을 잃어도 이제 복구하는 힘, 요런 게 지금까지는 너무 부족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사실 그게 지금 순위표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세너제이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콜로라도전 이겼고 일단 세너제이가 최하위는 면했던 지난주였고 애너하임은 뭐 예, 뭐 사실 에나임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애리조나한테 2경기 연속으로 3대0 리드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7경기 연속 무승. 최근 7경기 5패 2OT 애너하임. 그냥 역수의 에나하임은 현 주소입니다. 댈러스 이킨스 같은 사람을 감독이 아친 것부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팀을 아주 성공적으로 끌고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참 에나임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세너제이까지는 그래도 플레이오프 희망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애너하임은 좀 멀어지는 예. 느낌의 지난주였습니다. 세너제이가 그래도 골은 요즘 넣고 있다라는 게 요즘 네. 이 희망입니다. 뭐 세인트루이스한테 지긴 했지만 그래도 6골 넣고 지난 이제 그 콜로라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에릭 칼슨 선수가 참 심각하던데 이제 득점 기여 부분에서 작년에 부상에도 불구하고 득점 기여가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거든요. 올해 15경기에서 1골 4어시입니다. 진짜 이 정도로 안 좋았던 게 제가 칼슨 선수를 쭉 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 선수가 또 흐름을 타면 쭉 올라갈 수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은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머리 아픈 쪽 세너제이란 말이에요. 지금 장기 계약으로 묶은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꾸준하게 잘하는 선수 브렌트 번 선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공격진 말고 수비진에서만. 네. 와 블래식은 진짜 완전히 치명적으로 이 선수가 옛날에 그 선수 맞나 싶을 정도로 망가졌고요. 칼슨 선수도 올해 같으면은 저는 실드 못 쳐줍니다. 작년까지는 정말 이래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 올해 이 정도면 안 됩니다. 물론 네. 그 빈칸에선 괜찮지만은 어쨌든 뭐 그렇다라는 부분 언급드리고 싶네요. 예. 골은 넣는다. 그렇군요. 라는 겁니다. 혼다 웨스트 디비전 선두를 지키고 있는 베이거스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3연승. 그 3연승 과정에서 좀 돋보였던 부분들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3연승에서 지금 미네소타전 승리가 컸고. 미네소타전 승리도 그렇고 그리고 뭐 사실 콜로라도전에서 그 전에 2연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이제 콜로라도전을 한 경기 이기면서 콜로라도 4경기 연속으로 붙었을 때 2승 2패 나쁘지 않다라는 네. 부분. 이제 뭐 강력한 팀을 상대로 그렇고 제일 눈에 띄는 건 사실 플레리 선수입니다. 또 경기를 유지가 되고 있다.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예, 그렇죠. 레네르 선수가 부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레리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무너지는 경기가 있습니다. 드문드문. 사실 이 선수의 약점이죠, 결국 이거는. 그래도 13경기에서 1.77, 93.5의 세이브 성공률. 거의 뭐 예전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첫 해랑 비교를 해도 그때 풀 시즌의 92%의 뭐 세이브 평균수도 굉장히 낮았었는데 그걸 비교해도 뭐 거의 손색 없는 시즌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애나임전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거스 소속으로만 100승 달성 또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 주는 의미 있는 기록까지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이 있고 사실 뭐 베이거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진에서의 그 근면한 움직임이라든지 다른 뭐 또 라인에 굉장히 그 라인 매치업을 이제 그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수비적인 기여도 되는 선수들이 베이거스는 정말 전 라인에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스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칼손 선수도 그렇고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은 베이거스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힘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플레리까지도 경기력이 유지가 됐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될 팀이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골리에 돈 너무 많이 쓴 게 아닌가 라는 그 비판에서 결국 연전연승하고 있죠.
성적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레네르 부상이 위기인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 플레리를 올해 팔았었다. 그래서 뭐 좀 믿을만직한 못한 골리가 지금 나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베이거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성적이 유지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딱 좋은 타이밍에 또 플레리 선수가 경기를 또 끌어올리는 요 그런 모습이 간축이 됐기 때문에 예, 올해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좀 끝판대장은 베이거스 골든 나이트지 않나. 이제 웨스트 디비전에. 예.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혼다 웨스트 디비전,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까지 오늘 뭐 워싱턴, 템파베이 각 디비전의 선두로서 이끌고 있는 팀들이 좀 중심이 됐던 NHL 지난 한 주 리뷰였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면은 정규리그 절반 정도 소화가 되겠군요. 다음 주에도 NHL 소식은 쭉 이어지니까요. 또 한 주 동안 경기 보시면서 네, 다음 주 이야기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62회 잠시 후에는 KHL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컨티넨탈 하키리그 KHL 2020-2021 시즌 주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한 3주 만에 저희가 KHL 소식을 갖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정규리그가 끝났습니다. 뭐 그 정해진 게 없어서 별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KHL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27일 한국 시각으로 토요일 밤 이제 최종전 11경기가 일제히 치러지면서 정규리그 모두 끝났고요.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오늘 새벽부터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2020-2021 시즌 정규 시즌 간략하게 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부터 시작된 플레이오프 1라운드 이야기를 좀 프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게 메인입니다 오늘. 네. 조금 그렇지만 뭐 예. 3주 만에 왔기 때문에 플레이오프가 또 이 플레이오프는 아주 이제 큰 주목을 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KHL 이번 시즌은 총 23개 팀이 참가해서 팀당 60경기 체제로 치러졌고요. 아드미랄 블라디보스토크 불참이 됐죠. 서부 컨퍼런스 11팀, 동부 컨퍼런스 12팀. 이렇게 해서 각 컨퍼런스 상위 8개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사실 그 정규리그 최종전 치러지기 전까지 플레이오프 대진 전체 8개 가운데 6개의 대진이 확정되지 않았을 만큼 그렇죠. 이 정말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승부가 이어졌어요. 1위 8위 네. 말고는 뭐 정해진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참 1위 8위도 정말 늦은 시간에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위 8위 대진도 어쨌든 그러면서 좀 이제 대진이 많이 흔들리는 이런 네. 장면이 있었어요. 네. 이쪽에서 최종일의 그 각 팀들의 결과가 지금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경기가 있었어요. 바로 체스카 모스크바 대 아스크바르스카잔의 맞대결인데요. 이제 아크바르스카잔의 홈 경기로 최종전에서 만난 두 팀이었습니다. 이 두 팀이 이번 시즌 개막전 상대 예. 후에 이제 최종전에서 올 시즌 두 번째 대결을 맞게 된 거예요. 예, 마지막 경기를 네. 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게 개막전만 해도 이 마지막 경기가 이런 의미를 가진 경기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요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콘티넨탈컵 그러니까 전체 1위가 되는 정규리그 경기였어요. 우승을 놓고 승점 1점 차에서 맞붙은 두 팀의 최종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가 이제 막힌. 아크바르스가 1점 앞선 상황이긴 했는데 근데 만약에 동률이 되면 타이브레이크에서는 또 체스카가 우세한 상황이라 그렇죠. 어쨌든 뭐 연장승이든 정규승이든 이기는 팀이 정규리그 우승 이런 상황이었어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또 체스카. 결과는 체스카 모스크바가 1대 0으로 승리를 하고 막판 뒤집기 정말 체스카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더럽게 재미는 없었지만 어쨌든 경기는 재미없었어요. 예, 정말 체스카다운 경기를 어쨌든 틀어 막으면서 3연속 콘티넨탈컵, 3년 연속 전체 1위. 3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이군요. 그렇습니다. 전체 1위. 아마 그 KHL 역사로 봐도 7번일 겁니다. 체스카. 승산 7번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크바르스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강팀이 콘티넨탈컵 모은 적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크바르스 참 걸린 게 많았는데 어쨌든 제일 강한 팀은 체스카였다. 또 체스카였다. 아크바르스가 홈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가 페스티벌이죠. 이거 무득점 지금이랑. 패배로 예.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체스카 사실 올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탈한 장면 정말 많았고요. 네. 전체 1위 가능성도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올해는. 근데
그리고 아크바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보강 많이 했거든요. 이 팀도. 마이제 선수 데려오고 스테판 데코스트 데리고 오고 정말 보강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정말 오랫동안 아크바르스가 1위를 유지를 하면서 기회가 오나?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마지막에 미끄러지는 이런 참 얄궂은 상황이 나오면서 네. 예, 또 체스카가 우승을 하게 됐네요. 저는 그 1위를 하게 됐네요.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빠르게 밖으로 나가버리는 아크바르스의 드미트리 크바르탈로프 감독의 그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저는 이게 두 양팀 감독의 인연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아크바르스의 크바르탈로프 감독 그리고 체스카의 이고리 니키틴 감독. 사실 이 두 사람이 과거에 그 체스카 모스크바의 감독과 코치로 예, 감독 코치였습니다. 이제 크바르탈로프 감독이 감독이었고 니키틴 감독이 당시 코치였는데 그때 이제 3년 동안 같이 감독과 코치로 체스카를 이끌면서 거의 뭐 그 전까지 하위권에서 맴돌던 체스카를 이제 강팀의 반열에 올려놓은 그런 장본인들이잖아요. 예. 물론 가가린컵 우승은 못했지만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크바르탈- 정규리그 우승은 3년 연속 했는데 예, 예. 크바르탈로프 감독 시절에 가가린컵을 못 들었어요. 정규리그 3년 연속 1위를 해놓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우승을 못한 네. 당시의 체스카였어요. 근데 니키틴 감독 부임하니까 또 우승하고. 그렇죠. 이제 크바르탈로프 감독이 체스카를 떠나고 코치였던 니키틴 코치가 이제 감독이 됐는데 예. 사상 첫 체스카의 우승을 지지난 시즌에 가가린컵까지 이끌었죠. 그렇죠. 게다가 네. 아방가르트를 거의 찍어 네. 누르면서 네.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참 이제 크바르탈로프 감독이 니키틴 감독에게 1패. 지는 또 1패 정립하는 이런 씁쓸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뭐 크바르탈로프 감독이 KHL 역대 최다선 감독인데 아직 우승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올해 아크바르스에도 못하면은 이건 근데 올해 동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네. 뭐 이건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얄궂은 운명이 됐던 그 체스카와 아크바르스의 최종전이었고요. 예. 그리고 뭐 또 뭐 소소한 정보로는 체스카 안드로노프 주장이 그 컨테이너컵을 이제 호스트하지 않습니까? 예. 주장으로서. 안 만졌습니다. 그런 또 미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원래 보통 이제 NHL에도 그 뭐지 컨퍼런스 우승한 다음에 안 만집니다. 잘 네. 그 저주 그 만지면 좋은 결과가 없었다 이런 만지면 플레이오프 우승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뭐 사실 뭐 그걸 깬 이제 선수도 있어서 뭐 그냥 미신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안드로프 선수가 안 만지더라고요. 그날 정규리그 우승 컵은 안 만지고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 우승을 이제 가가린컵도 노리는? 한 번 더 드리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정규리그 막판에 상당히 또 눈길을 끌었던 그 서부 컨퍼런스 8-9-2-3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와 비타지 모스크바 리전의 대결 그 경쟁은 결국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의 8위 차지 예, 뭐 좀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요. 진작에 끝나버렸죠. 예, 그거는 사실 한 2-3경기 남았을 때 어쨌든 단두대 매치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좀 기대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리그 순위는 그렇게 좀 결론이 났어요. 정리를 하면서 이제 개인 타이틀 수상자 잠깐 또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리그 포인트 경쟁에서는 디나모 모스크바의 바딤 시파초프 선수가 2년 연속 포인트왕을 차지했습니다. 최고의 선수죠 지금. 예. 네. 뭐 나이가 사실 66포인트. 아주 적지는 않습니다. 87년생이니까 나이가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올해도 뭐 포인트 전체 1위입니다. 그러면서 KHL 레벨에서 최고다. 풀 시즌 기준으로 5시즌 연속 60포인트 이상입니다 지금. 예. 뭐 중간에 이제 그 베이커스 골든 나이츠 간 그 뺐어요. 그 해는 이제 풀 시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네. 그 해도 20경기 25포인트인가 아무튼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고요. 5번의 60포인트 이상 중에 20, 40을 3번이나 했어요. 20골 40도움이요. 예. 20, 40. 뭐 대단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정말 뭐 올해도 이제 그 진가를 잘 증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파초프 선수가 이번 시즌에 도움왕도 차지를 했어요. 46도움으로. 그래서 2년 연속 포인트왕의 도움왕 차지를 그렇습니다. 했던 시파초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득점왕 골 1위는 역시 디나모 모스크바의 드미트리 야시킨 선수가 차지했는데 59경기 출장에서 38골 기록을 했어요. 체코 출신의 공격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가는 아마 러시아인일 겁니다. 네. 네, 체코 국적을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체코에서 태어났고 시파초프의 라인메이트입니다. 이 선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38골
굉장히 이제 뭐 지난해보다 더 많은 골을 기록을 했어요. 스파초프가 도움 주고 야시킨이 골 넣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예, 뭐 시파초프가 적당히 네트에 붙이면 야시킨이 그 주워 먹고 뭐 그런 패턴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38골 기록이 2016-17 시즌 모자킨이 48골 넣었거든요. 예. 이 아저씨 뭐 하나씩 진짜 놀라운데 48골 넣었습니다. 62경기에 48골이었습니다. 예, 그 뒤를 잇는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KHL 역사상 역대 전체 2위. 예,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 디나모 모스크바 최다 득점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게 50년 만에 디나모 모스크바 기록을 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1970-71 시즌에 알렉산드르 말체프 선수의 37골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50년 만에. 정말 굉장히 옛날 네. 그 기록까지도 체코 어떻게 선수로서는 뭐 역대 최다 골이고. 그렇죠. 체코 선수 역대 최다까지도 썼고요. 정말 올해 뭐 역사적인 기록 이제 그 시즌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올해까지의 느낌은 확실히 엘리트 파워포워드로 각성을 했구나. 작년에 이어서. 네. 이 때문에 야시킨 혹시 올해 끝나고 NHL 다시 복귀를 하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어요. NHL 한번 갔다가 안 잘 안 된 됐었죠? 적이 예, 있죠. 굉장히 네. 잘 안 됐었죠. 이제 뭐 그 강점을 저 보이지 못했는데 사실 이제 KHL 처음 왔을 때도 그 NHL에서 그 안 되는 모습이 계속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네. 갑자기 분위기를 찾더니 지금은 정말 완전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나면은 좀 노린 팀이 있을 법 하기도 해요. 예. 어쨌든 올해 정말 야시킨 선수 좋은 시즌을 보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비수 최다 포인트 부분에서는 토르페도 니지니 노부고로들 이전에 크리스 와이드먼 선수가 차지를 했는데 41포인트였어요. 9골 32도움이네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 토르페도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 물론 이제 자피아로프 선수나 그 체오비치 선수의 이제 1라인의 활약도 좋았지만은 와이드먼 선수가 게노웨이 선수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운 게 이게 진짜 컸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올해 작년까지 잘 활약했었던 이제 게노웨이 선수가 올해 랍토몰스트로 이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이제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게노웨이 선수가 지난해 62경기에 31포인트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빈 공간을 메우기 정말 쉽지가 않아요. 물론 알라예프 이런 선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00% 이제 이 게노웨이를 이제 100% 대체할 자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변수가 됐었는데 와이드먼이 더 좋은 모습 보여줬죠. 지금 41포인트면은 예. 그런 부분에서 공격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네미롭스키 감독이 좀 원하는 스타일의 플레이를 잘 해줬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 좀 어수선했잖아요. 이제 뭐 다시 또 디비전 개편되면서 동부로 옮기고 이런 상황에서도 좀 토르페도가 좀 수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플레이오프 나가는데도 기여를 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리 쪽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이브 성공률 1위는 결국 디나모 모스크바의 알렉산드르 예르멘코 선수가 26경기 93.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만 40세. 다시 한번 전성기 모드로 세이브 성공률 왕을 차지했습니다. 평균 실점도 1.75예요. 전체 2위죠. 정말 이 분이 대단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최고의 골리는 에드워드 파스칼 선수입니다.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벨의 주전골리 예. 에드워드 파스칼 선수요. 41경기 출전해서 평균 실점 1.91에 세이브 성공 92.46%. 예. 근데 셧아웃 5번입니다. 경기 수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수에서 이 41경기 근처에 온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샤리첸코프 선수 정도? 저 앞토모빌리스트에 있지 않습니까? 아, 코바르시 그분이 60경기 계시네요. 중에 51경기를 책임지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조금은 밀고요. 그나마 이제 좀 성적도 좋고 좀 비빌만한 그 경기 수까지 많은 선수가 막 샤리첸코프나 올키노라 선수 정도가 있는데 30경기 넘게 출장한 골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뭐 별로 네, 없어요. 네. 봅코프, 올키노라, 뭐 샤리첸코프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가는데 봅코프도 아니고 올키노라 정도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성적은 더 비슷하지만 비빌 수 있는데 11경기나 덜 치렀습니다. 29경기 나왔던 올키노라 선수가 세이브 성공률 전체 2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파스칼이지 않나. 사실 파스칼이 없었다면 로코모티프가 이 자리에 있기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골텐딩이 확실하게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확실히 의미가 있고 근데 예로멘코 선수가 또 이렇게 잘할 줄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올 시즌 디나모 모스크바 주전 골리입니다. 뭐 이 정도면 주전이죠. 네. 또 첫 경기도 주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과거에 두 번의 우승의 주역으로서 다시 한번 40세 우승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렇습니다. 노림수는 이게 있어요. 참 이러고 이제 네. 커리어를 딱 마무리하면 네. 이거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까? 네.
아무튼 좀 올해 디나모는 많이 기대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최고의 골리는 파스칼이다. 파스칼.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 실점 부분은 체스카 모스크바의 라르스 요한손 선수가 1.59로 전체 1위를 차지했던 골리척 순이었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좀 이제 KHL 같은 경우는 전력 차이도 많이 나고 음. 전반적인 수비적인 팀 컬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니는 이런 팀들도 꽤 많기 때문에 NHL보다는 이제 평균 실점이라든지 세이브 성공률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이제 더 그 기록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 라르스 요한손 선수가 이번 주에 KHL 주간 베스트 플레이어, 베스트 골리로 또 선정이 되게 됐고요. 아크바르스전 중요한 경기 셧아웃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2월에 이달의 베스트 플레이어에서도 베스트 골리가 또 라르스 요한손 선수네요. 예, 7경기에서 6승, 96%대 세이브 성공률 기록했습니다. 요한손 선수가 없었다면은 막판 그 뒷심이 발휘가 되기가 어려웠다고 가정을 네. 한다면은 정말 귀중한 활약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샤일첸코프 선수가 경기 수는 더 많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첫 경기는 요한손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개인 수상자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KHL 오늘 새벽부터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잠시만 쉬었다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 안내해드리고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컨티넨탈 하키리그 KHL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KHL 가가린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 프리뷰해보겠습니다. 일단은 KHL 플레이오프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모든 라운드 7전 4선승제로 치러지고요. 각 컨퍼런스 1위부터 8위까지 총 16개 팀이 진출했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는 컨퍼런스 순위별로 1위 대 8위, 2위 대 7위, 3위 대 6위, 4위 대 5위의 대진이 정해지고요. 2, 2, 1, 1, 1 홈앤더웨이 7전 4선승제 상위팀이 홈 어드밴티지를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플레이오프 2라운드부터는 또 2라운드 진출 팀들 중에서 정기리그 상위팀이 홈 어드밴티지를 갖게 되는 거고요. 뭐 1위부터 4위까지 팀들이 2라운드 올라가면 1위 대 4위, 2위 대 3위 이렇게 붙게 되겠죠. 예, 시드 재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플레이오프 3라운드의 승자, 즉 각 컨퍼런스 우승팀이 가가린컵 파이널에 진출해서 가가린컵을 놓고 마지막 격돌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전통 NHL에도 뭐 이런 느낌의 플레이오프를 했었던 적이 있죠. 네. 올 시즌에도 변함이 없고요. 사실 지난 시즌에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 이후에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는데 뭐 올 시즌에는 그런 뭐 거 없어 끝까지 보입니다. 가지 않을까. 예. 예, 지금 예상을 하는 거 해보고요.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입니다. 관중 다 들어와 있고요. 네. 난리 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본 저의 소감은 역시 정규리그보다는 플레이오프가 훨씬 재밌다. 그렇습니다. 예, 뭐 선수들의 어떤 플레이도 훨씬 전투적이고 관중들의 열기도 전투적이고 그리고 되게 좀 작은 실수가 되게 크게 부각되는 플레이오프 무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뭔가 승부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좀 변수도 많고 하필이면 또 재밌더라고요. 첫 경기가 그런 느낌의 경기가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부 컨퍼런스 대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1위 체스카 모스크바 대 8위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의 대결이 성사됐는데 17, 18 시즌 1라운드 대결 이후에 3년 만에 다시 1라운드에서 만나는 두 팀입니다. 이 두 팀이 똑같이 모스크바의 체스카 아레나를 홈 구장으로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이번 시리즈는 7판 다 이제 체스카 아레나에서만 경기가 열리게 됐고요. 올 시즌 상대 전적 4번 만나서 2승 1연장승 1연장패. 체스카 모스크바가 우세했는데 4경기 다 한 골차 승부였어요. 그래서 뭐 1위와 8위의 대결이지만 이 맞대결 전적은 비슷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제 1에서 이제 이 강팀 판도끼 스파르타크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아무리 전력 차가 나도 체스카 상대로 계속 한 골 차이 이런 걸 한다는 게 역시나 뭔가 좀 재미있는 팀이다 스파르타크는.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뭐 객관적인 전력은 당연히 체스카가 우위인데 이 스파르타크는 진짜 누구에게도 질 수 있고 누구에게도 이길 수 있는 팀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진짜 그런 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후다체크가
있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골리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릴로프 선수가 또 경기를 조금 회복을 하면서 네. 유세 릴로프 막 이런 선수들도 좀 좋아졌다. 이제 유세 선수는 뭐 올해 시즌 쭉 좋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팀도 어쨌든 그 스타 플레이어들도 많기 때문에 레테레, 뭐 시로코프 뭐 이렇게 득점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선수들이라든지 바코시 선수도 있죠. 그리고 스파르타크의 주축이죠. 예, 그리고 뭐 2, 3라인에는 진짜 이제 그 근면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표도로프라든가 뭐 치플라코프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버틸 수는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른 네. 이제 라인들을 상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그 근소한 게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체스카가 이길 확률이 높다. 그렇습니다. 뭐 진짜 고생해도 한 4승 2패 정도지 않나. 네. 체스카 기준으로. 네. 저는 이제 전반적인 전력이 올해 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피 자원들도 참 잘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이제 작년 같은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부분은 중간 자원들이 또 잘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선수진 측면에서는 참 이제 깔끔하고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수비적인 체계도 마찬가지고 예, 전반적으로 사실은 체스카 쪽으로 웃어줄 수밖에 없는 요런 이제 그런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체스카로서는 뭐 수비수 디미트리 사모르코프 그리고 스웨덴 공격수죠 마이오 캠페 인라인 센터인데 이 선수들이 좀 결장하는 악재는 있습니다만 뭐 기본 전력이 일단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고요.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의 올레그 즈나로쿠스 감독이 이제 플레이오프 통산 최다 경기 출장에 2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으니까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그렇죠. 플레이오프를 가장 많이 경험한 KHL 감독으로 기록되기 직전입니다. 현재 116경기. 그러니까 현재 1위가 지네툴라 빌리알레티노프 감독 117경기인데 이제 아크바르스카잔 감독으로 가가린컵 3번을 들었던 빌리알레티노프 감독인데요. 이제 그 감독을 넘어서기 직전입니다. 이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2014년에 러시아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죠. 네. 그 월드 올림픽 챔피언십 우승할 때. 아니 올림픽 때 또 감독이었습니다. 아, 소치 올림픽 때 네네네. 감독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은퇴를 하시고 요즘엔 뭐 유유자적하게 이제 뭐 경기장에 네. 나타나신다든지 거의 뭐 도인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드나록스 감독이 저는 좀 뭐 아유.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 얼굴 마담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기 실제적인 두뇌는 비톨린시다. 코치. 라는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아무튼 요 의미는 지금 뭐 기록 자체는 세울 수가 근데 있어요. 뭐 즈나로쿠스 감독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가가린컵 대단하죠. 3번 우승을 차지했던 예전에 디나모 모스크바의 2년 연속 우승. 그렇습니다. 이끌었었고. 이분도 지도력 하나만큼은 정말 평창 대단한 올림픽 사람입니다. 금메달. 그렇죠. 그죠? 올림픽 OER 결국 감독이었죠. 금메달 땄죠. 네. OER 그런 부분. 이런 사람이 이제 플레이오프 못 나갈 뻔했어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사실 돈 쓰는 거 비하면 스파르타크는 그냥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 지금 플레이오프 적어도 4경기는 더 출장을 하기 때문에 네. 최다 경기는 이제 100%죠. 그렇습니다. 100%. 예.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의 장인이 될 그렇죠. 장인입니다. 사람인데 예. 올레그 즈나로쿠스 저 요즘 심란하실 것 같아요. 딸하고 약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장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즈나로쿠스 감독의 또 기록 달성까지 걸려 있는 체스카 모스크바 대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의 1라운드 대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진 보겠습니다. 서부 2위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 7위 디나모 민스크가 맞붙습니다. 벨라루스 팀 디나모 민스크가 참 그 지난 시즌 서부 최하위였어요. 그렇죠. 리그 전체 최하위. 예. 최하위였죠. 그러니까 최근 리가보다 3년 나았습니다. 연속 보니까 12, 11위, 12위 이랬는데 4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올라왔습니다. 스카는 체스카에 밀려서 3년 연속 서부 2위로 일단 플레이오프 부대에 올라와 있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역대 처음 만나는 두 팀이 되겠는데 올 시즌 상대 전적은 2전 1승 1연장 패. 네, 스카가 우세했습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날에 최종전에서 4대2 스카가 승리를 했었군요. 두 팀도 참 시즌 내내 주축 선수들 부상자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많았죠. 정규리그 막판에는 거의 다 돌아왔어요. 예. 뭐 거의 뭐 완전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스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가 너무 이제 크게 영향을 준 국면도 있었죠.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스카도 지금 전력이 많이 돌아오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카는 좀 과잉이라고 봅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선수들이. 그래서 이 선수 저 선수 좀 좋을 때마다 좀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는 느낌이 스쿼드 강한데 자체는 체스카보다 더 훨씬 탄탄한 탄탄하죠. 느낌입니다. 정말 네. 많습니다. 선수도 많고 좋은 선수도 많고 근데 야 그걸 어떻게 선별해서 딱 이제 고정되는 느낌으로 어쨌든 플레이오프는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의 아직은 그 미지수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민스크를 잡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민스크는 결과적으로 일단은 샤랑고비치까지 빠진 상황에서 NHL 갔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1라인 외국인 라인만 이제 어떻게 통제가 된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골리 이름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 푸르 선수 또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오늘 새벽에 1차전이 있었는데 4대2로 스카가 역전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인 이제 경기의 흐름 자체는 정규 시즌에 그런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진짜 좀 그거 하더라도 4승 1패 정도로는 스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변수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워드진을 안정적으로 구축을 얼마만큼 해내느냐, 민스크전에서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건 제외하면은 전략적으로는 확실히 스카가 훨씬 더 앞선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모노프 선수도 오늘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와서 괜찮았거든요. 1차전 스카의 골리로 알렉산드르 사모노프 선수가 나왔어요. 근데 올 시즌에 이제 스카는 사모노프와 스웨덴 골린 마그누스 헬베리가 거의 반반씩 거의 그렇습니다. 균등한 기회를 받았는데 기록은 헬베리 선수가 좀 더 좋았는데 근데 이제 헬베리 선수가 최근에 2월 22일 이후에 계속 그 결장하고 있거든요. 좀 못 몸 나오죠.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오늘도 라인업 제외였어요. 예. 뭐 그런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사실은 또 이런 부분은 스카가 외국인 선수를 많이 기용하기로 판단을 하면은 또 이제 조금 이제 유동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리를 굳이 뭐 싸놓고 쓸 건데 백업까지 뭐 헬베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석을 다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지션에 외국인 퍼터를 쓰게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진짜 많거든요, 스카도. 객관적인 전력은 역시 스카가 우위에 있고 스카의 우세를 점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리즈 볼까요? 서부 3위 디나모 모스크바 대 6위 세베르스탈 체레포베치가 만났습니다. 이 두 팀도 역시 플레이오프에서는 역대 처음 맞대결을 펼치고요. 세베르스탈도 참 최근 두 시즌 연속 서부 10위였다가 3년 만에 플레이오프 무대에 이제 복귀를 했어요. 예. 올 시즌 두 팀의 상대 전적은 2전 1승 1슈다우패 디나모 모스크바가 조금 앞섰습니다. 사실 그 디나모 모스크바가 정규리그 막판에 리그에서 가장 페이스가 좋았던 팀이었거든요. 제일 강력한 팀이었죠, 사실. 정규리그 마지막 12경기에 11승 1OT. 이 11승 안에 스카전 2승이 있고 체스카전 승리까지 있었고요. 이 뭐 질 것 같은 경기도 뭐 대역전승이 이어가고 결국은 이제 6연승으로 정규리그를 끝냈던 디나모 모스크바고 3, 4위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세베르스탈도 정규리그 마지막 10경기 7승 3패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두 팀이 일단 만난 격이 됐고 오늘 새벽에 1차전 있었는데 1대0 디나모 모스크바가 한 골 차 신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파초프 도움에 야시킨 결승골. 이 뭐 네, 이렇게 짜여진 드라마. 그리고 또 나오면서. 예료멘코의 27세이브 샷아웃. 아까 그 개인 타이틀에서 나왔던 그 선수들이 그렇죠. 그냥 1차전을 이끌어줬어요. 이끌어줬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컬러인데 사실 올해는 디나모가 2라인 3라인도 괜찮습니다, 진짜.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예. 세르게예프 선수도 어떻게 그 수비진 같은 부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브루크빈 그다음에 2라인에도 이제 그 린드벨이랑 페이르비 뭐 이런 선수 다 있고 상당히 괜찮은 팀으로 됐습니다. 이제 예전에 1라인만 막으면 할 게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그런 팀 컬러가 이제 탈피가 됐고 그런 예. 부분이 어쨌든 정규 시즌 3위라는 이제 호성적으로도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요 이제 매치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디나모 모스크바의 두 선수가 조금 이제 좀 남다른 감회로 임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디나모의 시파초프 선수랑 예. 카가릴리츠키 선수가 전 세베르스탈 아 소속이었어요. 세베르스탈에서 뛰었던 두 선수가 이제 디나모 모스크바에서 유니폼을 입고 네, 이제 지금- 플레이오프 좀 있으면 이제 3, 4차전 원정을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 좀 뜻깊은 또 이제 이 감회가 새로울 거거든요. 예. 예, 이 두 선수도 좀 나이가 이제 또 조금 들기도 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디나모가 이 시리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이제 세베르스탈이 오늘 경기처럼 정말 끈질기게 이렇게 버티는 클로즈 게임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이런 흐름 자체를 유지할 수는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 조금은 기대가 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디나모의 그 등살을 좀 버텨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 매치업도요. 디나모 모스크바의 우세를 역시 또 점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리즈인 것 같고요. 저는 그 플레이오프는 항상
그 시점에서 가장 기세가 좋은 팀에 좀 기대감을 갖는 입장에서 이번 시즌 저는 이 K7 플레이오프 디나모 모스크바가 우승 기회를 잡았다. 잡았죠. 예. 이런 좀 생각을 하게 가능성이 되는데 최근 뭐 기세가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지금 부상 선수들도 딱히 없어요. 최근에 브리쿠빈 선수까지 돌아와서 그렇죠. 이제 힘을 쓰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스카가 물론 배당률에서는 좀 더 낮겠지만 그렇죠. 예. 저는 제가 배팅한다면 한번 약간의 모험으로 디나모 모스크바의 이번 시즌 좀 한번 나쁘지 걸고 않습니다. 싶어요. 예, 올해 같은 기대가 경우에는 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번 시드를 잡은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2라운드까지는 홈 아이스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 시리즈 또 결과를 기다려 보겠고요. 바딤 시파초프 선수가 오늘도 도움 한 개 추가해서 KHL 통산 499도움이 됐는데 이제 역대 두 번째 500도움 하나 남았네요. 1위는 세르게이 모자킨 선수 503도움이니까 이번 플레이오프에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모자킨 선수도 또 불이 붙었더라고요. 네. 오늘 또 경기 보니까. 뭐 기록도 또 걸려 있는 이번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서부의 네 번째 시리즈 보겠습니다. 4위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 대 5위 요키리트 헬싱키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핀란드 팀 요키리트 헬싱키 올라왔고요. 지난 시즌에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만났던 두 팀인데 2년 연속 1라운드 대결이 되겠고요. 지난 시즌에는 요키리트가 4승 2패로 이긴 바 있어요. 올 시즌에 4번 만나서 2승 1연장승 1패. 요키리트가 우세했는데 가장 최근 대결에서는 연장 승부를 펼쳤던 두 팀이었군요. 근데 이번 시리즈는 한 가지 변수가 핀란드 정부의 방침 때문에 요키리트 헬싱키가 이번 시즌 그 플레이오프 모든 라운드의 모든 홈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예. 다 원정이 다 됐죠. 원정 경기만 하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안 좋은 저는 이것 때문에 또 이번에는 역으로 4대2로 로코모티프가 승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는 다 야로슬라블에서 7경기가 다 치러집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너무 지금 요케리트가 피로가 누적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홈 경기도 개최를 할 수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골텐딩도 너무 불안한 부분에서 사실 두 팀의 팀 컬러 자체는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선수진의 깊이로 이렇게 승부를 하는 이런 팀인데 이번에 사실 저는 로케리트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예. 로케리트가 지금 스웨덴 공격수 용 노르만 선수 올 시즌 23포인트를 올린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2월 18일 이후에 못 나오고 있고 여기에 거의 뭐 주전 골리라고 볼 수 있는 안데레스 린드베크 선수 이현수 기자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진짜 안 좋아. 그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다행입니다. 누구죠? 라트비아 골리죠. 칼린시 선수. 야니스 칼린시가 주전으로 이제 책임져야 되는. 곧 죽어도 칼린시가 났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크게 호재로 작용할지 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로코모티프의 에드워드 파스칼 골리가 올 시즌 최고의 골리라고 하셨는데 이 파스칼이 2월 18일 이후에 정규리그 마지막 4경기 다 안 나왔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이게 몸이 안 좋은 거 아닌가. 길어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죠. 걱정이 되긴 해. 왜냐하면 그 마지막 4경기가 순위 싸움에서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아예 안 나왔다는 건 그렇죠. 문제가 있는 이런 거거든요. 문제는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1라운드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나올 수 있을 그거는 것인가? 변수가 되는데 예. 그래도 코너발로프 선수가 있을 겁니다. 백업으로. 예. 그 정도면 저는 생각했을 때는 요케리트 버티는 데는 나쁘지 않다. 왜냐면 저쪽도 칼린시면은 뭐 그렇게 골텐딩 매치업에서 밀리는 매치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백업 골리가 그래도 괜찮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로코모티프는 또 스웨덴 공격수 안톤 란데르 선수가 부상으로 이미 플레이오프 1라운드는 결정한다고 그렇습니다.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올 시즌 32포인트. 또 중요한 외국인 공격수인데 정말 빠진 중요한 건 좀 자원인데 안타까운 조금 점이네요. 안타까울 수 있죠. 아무래도 네. 1, 2라인에 좀 힘을 보탤 수 있는 자원이고 네. 이 선수도 이제 수비력이 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약간은 어쨌든 공백 자체는 있기는 하네요. 예, 그래도 올해 경기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로코모티프가 요케리트보다 한 수 위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 서력이 가능할지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부 컨퍼런스 대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먼저 동부 1위 아크바르스 카잔 대 8위 토르페도 니즈니 노브고로드 리전이 대결합니다. 토르페도가 이제 그 컨퍼런스 옮겨왔잖아요 올 시즌에. 예. 그래 뭐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팀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처음 대결하게 됐고 올 시즌 상대 전적 4번 만나서 3승 1패. 아크바르스가 1패 후에 3연승으로 우세했습니다. 뭐 아크바르스야 뭐 동부의 전통적인 강호고 2년 연속 동부 1위를 차지했고 토르페도는 참
보면 뭐 맨날 컨퍼런스 7위, 8위. 그렇죠. 예, 뭐 요 보통 그 정도로 정도입니다. 근근히 그래도 계속 플레이오프에는 올라옵니다. 그리고 정말 상위 시드를 잘 물고 늘어지는 팀이긴 해요. 8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이에요. 그렇습니다. 토르페도가. 야. 정말 끈질긴 네. 정말 팀의 대명사라고 할 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르페도 좀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뭐 전력차는 있어요. 예. 네. 이쪽에 1라인이 세긴 합니다만 저쪽에 1라인도 굉장히 세거든요. 다코스타, 도즈 이런 선수 버티는 1라인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렇다고 요 1라인이 안 터지면 다른 라인도 1라인 급으로 활약해줄 수 있는 라인이 쭉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선수진의 깊이를 좀 이제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토르페도가 진짜 1라인 압도적으로 세다라고 하면은 또 이야기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토르페도의 어쨌든 제일 강력한 무기는 1라인입니다. 자페로프, 체오비치 그렇습니다. 라인. 뭐 수비에도 뭐 와이드먼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은 좀 뭐 아쉽죠. 좀 네. 상대를 잘못 만났죠. 그러니까 좀 전력도 뒤지는데 토르페도가 더 아쉬운 건 정규리그 마지막 5경기가 좋지 않았어요. 5연패로 정규리그를 끝냈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 자체도 아크바르스 쪽에 좀 더 우세한 기운이 감돌 수밖에 없는 그런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부 2위 아반가르트 옴스크 대 7위 압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가 대결하게 됐습니다. 자, 이 아방가르트도 끝까지 2위가 결정이 안 나던 상황이었고 압토모빌리스트가 과연 몇 위를 해서 누구를 만날 것이냐. 그렇죠. 이거 굉장히 그 정규리그 막판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플레이오프에서는 역사상 처음 만나는 두 팀이 됐습니다. 올 시즌에 상대 전적 4번 만나서 2승 1연장패 1패. 비슷했는데요. 아방가르트 옴스크가 근소하게 앞섰고요. 그러니까 2위와 7위의 대결이지만 상대 전적은 거의 비슷한. 그럼 지금 두 팀이고요. 요 대결이 사실 순위 차이는 크지만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예. 그런 좀 시리즈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이건 진짜 아방가르트가 잘해놓고 막판에 잘못 걸렸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팀이 7위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 8개 시리즈 정도 하면 업셋 시리즈가 뭐 1개에서 한 2개 정도는 나오잖아요, 보통? 예. 최근에도 몇 년 동안 그죠. 그랬던 걸로 네. 가고 최근에 3개까지는 좀 힘들어도. 있죠. 예, 한두 개 정도 나오죠. 네. 충분히 KHL은 근데 이 시리즈가 가능성이 좀 있다. 가능성 있죠. 네. 뭐 오늘은 아주 뭐 손쉽게 네. 아방가르트가 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압토모빌리스트 전력 자체는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정규 시즌의 성적만 보시더라도 이제 상대 전력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일단 새벽에 1차전이 있었는데 아방가르트가 홈에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고리 보프코프 선수 22세이브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고 사실 뭐 압토모빌리스트는 그 체코 골리 야쿠 코바르시 선수의 비중이 절대적인 팀인데 그렇죠. 일단 맞대결에서 보프코프가 이겼어요. 1차전. 오늘도 불안한 실점을 연발하더니 결국은 네. 졌거든요. 사실 네. 코바르시 선수도 이런 게 약점입니다. 이제 뒤에 코샤치킨 선수도 이런 부분을 언급을 드릴 텐데, 예, 코바르시 선수도 지금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 팀은 코바르시 빠지면은 포민이랑 그로스 못 믿습니다. 백업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절대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참 다축구 선수가 이제 참 부전은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이 보였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케프 선수랑 이제 평소에 좋은 그런 좀 라인을 메이책 선수였네요. 원래는 골리셰프 선수인데 메이책 선수가 나오긴 했는데 뭐 쓱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네. 파워플레이 찬스도 막 그렇게 많이 골 넣지도 못했고 아무튼 좀 압토모빌리스트가 좀 첫 경기를 지면서 첫 경기 지는 흐름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방가르트 대 압토모빌리스트 이 그 맞대결에 또 주목되는 점은 양팀 감독 대결인 것 같아요. 아방가르트의 밥 하틀리 감독, 압토모빌리스트의 빌 피터스 감독인데요. 두 감독이 다 캐나다 출신이고 NHL 감독을 했었던 또 특히 캘거리 감독을 두 사람이 그렇죠. 또 같이 똑같은 경험이 있죠. 예. 그런 또 감독 대결도 눈길을 끌고 갔습니다. 두 감독 다 화려한 또 커리어를 자랑하는 감독들이고요. 대단한 감독들입니다. 네. 과연 이 북미 감독 대결의 승자가 누가 될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아방가르트가 1차전 보니까 그 부시에 미국 공격수 올 시즌 팀 내 최다골 최다 포인트 선수인데 안 나왔어요. 네, 부시에 선수 못 나왔더라고요. 네, 대신에 이제 체코 공격수 세카치 선수가 한 달 반 만에 돌아왔던 걸 또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승리로 이어졌으니까 부시에 선수 빠진 건 좀 많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멤버가 워낙 좋아서 그렇죠. 네, 스쿼드가 좀 탄탄한 편이라서 코발추크 2, 3라인 나오는데 뭐
커버가 예, 좀 되는 셉니다. 느낌의 1차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르게이 슈마코프 선수 나왔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친정팀 상대로 이제 골 넣고 셀리 한번 딱 받고 올 시즌에 해야. 이게 이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방가르트에서 앞토미 리스트로. 예, 근데 연습 중에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는 바람에 음,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런 그림은 좀 아쉽게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음 시리즈 보겠습니다. 동부 3위 메탈루르크 마그니토 고르스크 대 6위 카자흐스탄 팀 바리스 누르술탄이 격돌합니다. 이 두 팀도 지난 시즌에 이어서 2년 연속 1라운드에서 만나게 됐는데 지난 시즌에는 바리스가 2위였고 메탈루르크가 7위였어요. 아우 지난 시즌 경기는 그때 그냥 바리스가 메탈- 4승 1패로 그렇죠. 뭐 이겼고 예. 지금은 좀 순위가 입장이 많이 바뀌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 4번 만나서 2승 1슈다우승 1연장패. 메탈루르크가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1차전이 있었는데 최종 스코어 7대4. 메탈루르크가 승리했습니다. 진짜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역전의 재역전.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메탈루르크가 가져갔어요. 그 이제 바실리 코셰치킨 선수가 좀 연이은 아쉬운 실점으로 조기 강판 됐다가 그래도 그렇죠. 유오 올키노라 선수가 9원승을 챙긴 메탈루르크 홈에서 일단 기선을 잡았습니다. 예, 확실히 조금 더 이제 기회가 찾아온 거를 더 잘 잡은 쪽이 네. 그 메탈루르크였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탄탄한 전력 자체가 확실히 올해 바리스는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다라는 느낌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네. 일부 감독도 스카베르크 감독이 떠나갔고 스카베르크 감독이 거기서 잘 쓰던 선수들 다 데려갔기 때문에 좀 약해졌는데 로코모티프로 데려갔죠. 그렇죠. 로코모티프로 네. 데려갔기 본인도 때문에 로코모티프 감독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공백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경기에서 나온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 팀 다 이길 찬스가 정말 많았어요. 이번 경기는 좀 전반적으로 경기를 좀 어수선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비적으로는. 네. 근데 이 기회를 훨씬 더 잘 만든 그 골로 연결한 쪽이 메탈루르크였거든요. 그러면서 후반에 조금 더 연속골이 터지니까 그냥 바리스가 우수수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예, 뭐 전력대로 예, 이번 1차전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바리스로서는 좀 부상자들도 있고 지금 수비수 예세 블래커, 공격수 크루티스 발크 이런 선수들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핀란드 골리 요니 오르티오 선수도 최근에 부상으로 한 달 넘게 못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새벽에 1차전에 이제 이미 승부는 기운 상태에서 마지막 7분 교체 출장을 해서 복귀전을 가졌는데 이 오르티오 선수가 컨디션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지금 거의 뭐 주전을 양분했던 헨리크 칼손 선수의 부담감도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오르티오 선수도 첫 이제 실점을 하는 걸 봤을 때는 물론 수비진의 탓이 컸습니다만은 몸 상태가 100% 아니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메탈루르크가 뭐 한 10연승도 했었고 한참 잘 나가다가 그래도 그 정규리그 마지막은 좀 좋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6경기 2승에 그쳤는데 2승 다 슈다우승이었고 하지만 지금 바리스의 상태가 그렇게 아주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메탈루르크로서 어떻게 또 헤쳐나갈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 4위 살라바트 율라이프 우파 대 5위 트락토로 첼리아빈스크의 대결입니다. 이 두 팀은 2017-18 시즌 2라운드 때 7차전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던 두 팀인데 3년 만에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또 만나게 됐어요. 당시엔 트락토르가 4승 3패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 시즌 2번 만나서 1승 1연장패 살라바트가 또 약간 앞섰습니다. 참 살라바트가 9연승까지 달리면서 정말 최고의 기세로 동부 3위가 되는구나 했는데 자력 3위가 가능했는데 그렇죠. 정규리그 최종전 로코모티프에게 지는 바람에 예, 상대가 너무 안 4위로 좋았습니다. 지금 플레이오프를 밟게 됐어요. 트락토르는 그래도 5, 6, 7, 8위 경쟁에서 가장 앞서가면서 살라바트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여기는 진짜 가티아 툴린 감독이 수비 체제를 참 잘 잡았기 때문에 두 팀 다 굉장히 수비적인 컬러가 돋보이는 팀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뭐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수비전을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매치업이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팀이 다 골리 같은 부분도 괜찮고 전반적인 전력 자체는 물론 이제 뭐 살라바트 쪽이 1라인이 조금 더 이제 우위에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깊이 자체는 이제 트락토르도 사실 만만치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매치업이.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치업을. 예. 살라바트는 좀 최종전 패배가 좀 한풀 꺾인 느낌이라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 보이고 트락토르가 사실 지난 시즌
동부 11위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위로 올라왔으니까 대단한 약진을 그렇습니다. 한 올 시즌인데 감독이 중요하다. 네, 트락토르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과거에 굉장히 또 상위권이던 시절도 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때 그 2017, 18 이때 진짜 대단했습니다. 트락토르가. 파이널까지 갔었나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아니요 아닌가요? 동부 결승에서 아마 졌을 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이때 이제 골리가 파벨 프란초스 선수였죠. 네. 지금 콜라라도 에벌렌치의 그 백업으로 네. 있는 진짜 이때 첼야빈스크의 벽이란 소리 듣던 시절이었는데 요 이후로 오랜만에 어쨌든 트락토르가 기회는 왔어요. 네. 로만 빌 선수도 있고 페도토프 선수도 있고 이 골텐딩은 진짜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정말 대단한. 그리고 저쪽 같은 경우에는 메트솔라 선수 올해 좀 부진한데 타라소프가 이 플레이오프의 중압감을 이길 수 있느냐 요거는 좀 의문이거든요. 신인 선수죠. 다니엘 타라소프 골.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트락토르도 비빌 여지가 있다. 네. 라는 요런 이제 경기력인데 그래도 1라인을 결국 1라인 사기 쳐가지고 살라바트가 이길 거긴 해요. 핀란드 그 3명 그렇습니다. 1라인 아, 막강하죠. 진짜 사기를 칩니다. 그 3명은 정말 네.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자, 지금 양 팀 보니까 살라바트는 그 수비수 샤키르 무하마둘린 이번에 NHL 1라운드 지명받았던 무하마둘린 선수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고 트락토르도 공격 쪽에서 야로슬라프 코소프 선수가 지금 2월 이후에 못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어쨌든 두 팀 다 올 시즌 좀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7전 4선승제 다음 주에 저희가 뭐 이야기를 나눠도 시리즈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은데 KHL 플레이오프 정규리그보다 훨씬 더 재밌는 승부들이 펼쳐지니까 이 KHL 승부도 계속 주목을 해보면서 플레이오프 소식을 가가린컵 파이널까지 한번 이어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비하인드넷 262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비하인드 더 넷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온더스포츠, 네이버 TV 온더스포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항상 열려있으니까 콘텐츠 함께 즐기시면서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63회로 다음 주에 돌아오겠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섭 기자와 박힘찬 PD,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